자, 마켓나우 2부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장 오늘 화요일장이 출발한 지 1시간 정도가 되었는데 자, 우리 시장 생각보다 좋은 흐름을 이어가고 있어요. 지난주부터의 시장의 분위기가 약간 바뀌었다는 게 느껴지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계속해서 관세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제 오늘 새벽에도 역시 관세, 알루미늄, 철강에 대해서 예정대로 부과하겠다. 25% 예외 없다. 어떤 나라든 미국에 수출하는 나라들은 철강, 알루미늄 관세를 25% 부과받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러면서 3월 4일부터 이제 다음 달부터 이 관세가 부과된다라는 것인데 그런데도 우리 시장은 오늘 상승하고 있어요. 코스피에서 대부분의 종목들, 시총 상위 종목들이 대부분 빨간불을 켜면서 관세에 대한 위협이 있는데도 우리가 내성이 생긴 걸까요? 네. 이제는 과거에 경험했던 것, 또 과거의 트럼프 1기 때도 관세 이야기, 어쨌든 관세는 협상의 도구다라는 그런 생각들이 시장엔 어느 정도 학습이 된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오늘 종목들도 좀 특징이 있습니다. 뚜렷한 특징인데 예를 들어서 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나 남양유업이나 그리고 APR 화장품주 그리고 최근에 여러분께 한번 소개를 해드린 바 있는 네. SMG 엔터테인먼트 같은 경우에도 오늘 급등하는데 공통점이 실적이 잘 나왔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실적 호조가 지속될 가능성이 있어서라는 부분인데 실적 시즌은 또 실적이 답입니다. 꼭 책임지면서 다음 분기에도 대비를 하시는 전략 필요해 보입니다. 네. 자, 실적이 잘 나오는 종목들은 확실히 주가의 반등, 그 여력, 탄력이 훨씬 더 크게 나오고 있어요. 그게 시총이 크든 작든 상관이 없는 것 같습니다. 지금 시장에서는 결국 말씀해 주신 것처럼 실적이 중요하다라는 걸 확인하면서 자, 그럼 오늘 시장은 어떻게 움직이고 있을지 또 시장을 움직이는 이슈나 업종 더 자세하게 한번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슈 브리핑 바로 가볼까요? 네. 자, 오늘도 싱크풀을 통해서 시장의 움직임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싱크풀의 원들을 보니까 빨간불이 많이 켜져 있습니다. 기분이 좋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이야기가 나옴에도 불구하고 상호 관세도 뭐 오늘이나 내일 발표가 될 것으로 보이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시장은 오늘 잘 선방을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여러 업종이나 이 테마들이 상승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중에서도 다시 시장의 특징이라고 한다면 어쨌든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되고 취임하고 계속해서 나오는 패턴은 이 트럼프 수혜주들이 계속 순환매되면서 상승하고 있다는 겁니다. 조금 쉬어가는 그런 모습을 나타내고는 있지만 잠시 쉬었다가 다시 올라오고 다시 순서를 바꿔서 다른 업종으로 가서 상승을 하고 이런 모습이 패턴이 반복된다는 것인데요. 자, 오늘도 조선주 다시 올라갑니다. 조선주 다시 올라가고 우주항공 관련된 종목도 올라가고요. 전력설비, 이런 관련된 AI 관련된 업종도 다시 올라가고 있고요. 유리기판은 뭐 여전히 좋습니다. 드론이 또 오랜만에 상승세를 나타내면서 트럼프의 수혜주로서 다시 한번 부각을 받고 있고 방산주도 역시 좋은 흐름을 나타내면서 오랜만에 상승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다가 이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그래도 조금 벗어나 있다, 피해를 덜 받을 것이다라는 업종, 어제도 말씀드린 엔터주가 오늘도 역시 상승세 나타내고 있고 여기에 엮여서 콘텐츠주들도 역시 중국에서의 콘텐츠 소비, 우리나라 콘텐츠들이 다시 중국에서 소비될 수 있을 것이다라는 기대감 때문에 함께 상승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반면에 어제 상승했던 업종들, 알루미늄 섹터 어제 말씀드렸죠. 알루미늄이 오히려 관세를 부과한다는 얘기가 나왔는데 어제는 상승을 했는데 오늘은 역시 다시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오면서 떨어지고 있고 우크라이나 재건주도 최근에 많이 올라왔는데 오늘은 조정을 받으면서 역시 하락세. 로봇도 어제 많이 올랐죠. 로봇주들도 어제 상승한 것들의 차익 실현 물량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양자 컴퓨터가 다시 부각받고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트럼프 대통령의 수혜주들이 돌아가면서 상승세를 나타내고 있는데 양자 컴퓨터의 타임이 다시 한번 온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양자 컴퓨터에 대한 정부 투자 많이 할 것이다. 이런 이야기들도 겹치면서 오늘 양자 컴퓨터 관련된 종목들이 일제히 급등세를 나타내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그럼 하나씩 더 이슈를 확인해 볼까요? 일단은 관세 이야기를 계속해서 체크해 볼 수밖에 없죠. 트럼프 대통령의 우리가 서명하는 손, 그리고 말하는 입에 주목할 수밖에 없습니다. 어쨌든 지난주부터 이번 주에는 계속 관세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자, 관세, 우리나라는 이제 관세 대기표를 받고 있습니다.
캐나다, 멕시코, 그리고 중국 나왔고요. 그다음 유럽 갈 거고요. 그다음에 아시아, 우리나라 쪽으로 그 순번이 돌아올 텐데 우리도 대기표를 뽑고 지금 관세가 어떻게 나올 것인가 계속 주목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자, 일단은 예고했던 대로 트럼프 대통령이 철강과 알루미늄에 대한 관세 모두 예외 없이 25%의 관세를 부과하겠다라고 했는데 이것에 대한 행정명령에 서명을 했습니다. 이러면서 결국에는 트럼프 대통령이 예고했고 생각하는 것들을 하나씩 다 실제로 실천에 옮기고 있구나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요. 백악관 측에서 철강 알루미늄 관세는 3월 4일부터 시행이 될 것이다라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이러니까 우리나라 입장에서도 철강 관련주, 알루미늄 관련주들의 움직임을 잘 살펴봐야 하는 상황이고요. 일단은 2023년 기준으로 했을 때 미국에서 알루미늄을 거의 80% 이상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알루미늄 캐나다 쪽에서 수입 많이 하고 우리나라도 역시 한 3, 4위 정도로 미국에 수출을 많이 하는 국가인데 바로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자, 여기에다가 트럼프 대통령이 추가적으로 또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 철강 알루미늄 관세를 얘기를 했는데 추가적으로 서명하고 나서 기자들에게 어떤 얘기했냐면 자동차, 반도체, 의약품 관세도 지금 검토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이것을 만약에 이게 진짜 관세가 또 부과가 되면 우리나라에게 직격탄이잖아요. 자동차, 반도체, 의약품 우리에게는 어쨌든 수출을 많이 하는 업종인데 이것에 대한 타격이 또 있을 수 있다라는 것 때문에 일단은 긴장할 수밖에 없습니다. 다음 아시아 쪽에 우리나라의 관세 어떤 카드를 꺼낼지 긴장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일단은 오늘 시장은 크게 흔들리진 않고 있는데 내성이 좀 생긴 걸까요? 관련된 종목들의 주가 흐름 함께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크게 떨고 있지는 않은데요. 워낙 이제 자동차, 반도체 그리고 의약품의 관세 부과 예고를 했기 때문에 긴장감은 있습니다. 그래서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대표적으로 자동차와 자동차 부품 같은 경우에 그 산업 섹터는요. 대미 전체 수출 비중을 한 34.8% 차지합니다. 그래서 관세를 부과했을 때 보복 1순위에 해당되는 그런 섹터입니다. 그래서 현대모비스, 현대차를 일단 골라봤고요. 여러 가지 여러 타겟책들은 있습니다. 북미 공급망 쪽을 확대하거나 판가를 인상하겠다, 혹은 생산을 조금 더 미국에 집중하겠다라는 보육지책은 내놓고 있으니까 그건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게 또 철강 이슈와 약간 맞물려 있는 게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그 현대제철의 한국 공장에서 강판을 생산해서 미국 공장으로 가져다 줘서 그걸 쓰거든요. 그래서 철강 관세에 붙는 부분도 일정 부분 타격을 받을 수 있음을 긴장감 요인으로 살펴보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일단 오늘 현대차는 0.8% 떨어지는 않고 오히려 1% 상승하는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고 20만 원 선 위에서 움직이고요. 현대모비스도 관세에 직간접적인 테두리 안에 일단 들어가 있습니다. 멕시코에 공장을 뒀죠. 오늘은 0.8% 그리고 1% 상승하는 흐름들을 오히려 좀 보여주면서 앞서서 말씀드린 대로 일정 부분 좀 내성이 생겼나라는 그런 방향성을 탐지하게 하는 오늘이고요. 반도체 같은 경우에도 영향력이 있습니다. 일단 산업연구원이 발표한 그런 자료를 보니까 작년에 그 반도체가 미국에서 추출된 그런 성장률을 보니까 1년 사이 122%의 성장을 했더라고요. 그런 부분에서 한국 반도체 수출이 미국의 보편 관세가 부과가 되면 한 4.8%에서 5.3% 수출이 감소할 수 있다라는 분석 보고서 냈으니까 참고를 해보시고요. 일단 SK하이닉스, 삼성전자는 크게 흔들리지 않고 있다는 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약품 섹터 중에서는 그 보툴리늄 톡신이라고 해서 K-보톡스 수출하는 기업들에게는 일정 부분 관세가 매겨지면 마이너스 요소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 일정 리스크는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대웅제약이 오늘 그래서 영향을 받고 있는 상황인 듯한데요. 6% 추락을 하면서 13만 5,500원 선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이렇게 좀 희비는 엇갈리네요. 오늘의 미국 관세 정책에 관련된 테마주들 살펴봤습니다. 두 번째 테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나라 대기업들이 이렇게 관세에 긴장을 하고 떨고 있는데 하나그룹은 여기에서 약간은 벗어나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도 하나그룹주들이 일제히 상승 탄력을 나타내고 있는데 하나가 방산 수출하고 우주, 조선, 조선주는 또 트럼프가 꼭 찍어줬으니까요. 이런 관세에서 좀 자유로운 상황이고 여기에다가 실적도 너무나 잘 나오고 있습니다.
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실적 발표했는데 정말 깜짝 놀랄 만한 수준의 실적이 나왔습니다. 어닝 서프라이즈가 아니라 어닝 거의 잔치 파티라고 해야 될까요? 이 정도 수준의 실적이 나왔습니다. 자, 일단은 작년에 매출이 11조 2,462억 원을 기록을 했고 작년 영업이익이 1조 7천억 원을 넘었습니다. 자, 그런데 지난 4분기에만 영업이익이 8천억 원이 넘게 나왔습니다. 4분기에만 말입니다. 시장에서 예상했던 것은 지난 4분기에 한 4,700억 원대 나올 거라고 생각했는데 이걸 거의 더블급으로 기록을 했다 보니까 엄청난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했고요. 역시 작년에 사상 최대 실적을 기록하면서 이걸 기반으로 오늘 주가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의 주가가 쫙 올라가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다가 더해서 어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이사회를 열었는데 여기에서 하나 임팩트 파트너스와 하나 에너지가 보유하고 있는 하나 오션 지분 7.3%를 매입하기로 의결을 했습니다. 우리 액수로 따지면 한 1조 3천억 원 정도의 규모를 매입을 하는 것인데 이러면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그러면은 하나 오션의 지분을 42%, 그전에 37%대였는데 42%대까지 지분을 늘리는 겁니다. 하나 오션을 그러니까 거의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지배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요. 아무래도 김동관 부회장이 이런 방산과 우주항공 그리고 조선까지 엮으면서 이렇게 방산, 조선, 우주 이렇게 총괄하는 사업 시스템을 구축하려고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자, 이러다 보니까 하나그룹 너무나 좋습니다. 방산도 지금 잘 나가고 있고 실적 이렇게 잘 나가고 있고 우주 쪽은 미국에서의 우주 산업이 계속 부각이 되고 투자를 많이 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수혜받을 수 있을 것이고요. 여기에다가 트럼프 대통령이 조선에 대한 협력, MRO 사업에 대한 이야기 이런 수혜 받으면서 하나오션 주가 오늘도 많이 올라가고 있는데 여기에다가 플러스 알파로 금융 쪽에서도 계속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상황. 관세에서도 약간은 떨어져 있고 미국에서의 수혜, 트럼프의 수혜도 받을 수 있고 여기에다가 금융 쪽에서의까지 수혜 그리고 앞으로의 사업, 한화 김승현 회장의 삼남이 딱 적당히 나눠 가지면서 새 축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하나그룹이 어쨌든 트럼프 정권 하에서는 우리 기업의 중에서는 대기업 중에 가장 큰 수혜주가 아닐까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럼 오늘 하나그룹주들 분위기가 너무 좋은데요. 주가의 흐름 함께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올해 하나그룹이 기대가 된다더니 정말 연초부터 불을 뿜고 있는 상황이고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오늘 9% 이상 급등하면서 장중에 52주 신고가를 기록을 했습니다. 사상 최대 실적과 더불어서 하나오션 지분 매입 소식까지 알려드린 바 있고요. 하나오션은 지속적으로 수주에 대한 기쁜 소식을 좀 알려주고 있는데 오늘 6% 넘는 상승세, 어제 52주 신고가를 경신했잖아요. 한 번 더 도약을 할 수 있을지 기대감 좀 모아지면서 현재 62,000원 위에서 순항을 하고 있다라고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 엔진도 5거래 만에 반등하고 있는데 한국투자증권에서 올해 완벽한 턴 어라운드가 기대된다라고 하면서 호평을 낸 보고서를 냈습니다. 오늘 아침에 3% 상승하면서 22,000원 반등하고 있는 흐름들이 나타나는 거고요. 하나 시스템 같은 경우에도 대신증권에서 목표 주가를 32,000원으로 상향했습니다. 현재 25,250원인데요. 여기서 이제 필리조선소를 인수했잖아요. 당장의 실적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라도 향후 기업 가치 평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는 가능성을 언급한 보고서였으니까 참고를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나솔루션도 3.5% 상승하는데 여기에 주력 사업이 석유화학과 태양광 산업입니다. 그런데 작년에 적자를 기록을 했습니다. 하지만 올해 트럼프발 이슈도 있고 태양광 쪽에서 수급이 개선이 되면서 긍정적인 효과를 얻을 것이다라는 가능성이 있고요. 워낙 미국이 중국까지 우회 수출을 딱 막다 보니까 반사 이익을 얻을 가능성이 있어서 결론적으로 하나그룹주 올해 긍정적인 흐름들이 지속해서 이어나갈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리면서 투자 심리가 몰리고 있다라고 정리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테마였고요. 세 번째 테마 가보도록 하시죠. 자, 마지막으로 양자 컴퓨터 관련된 종목들 오랜만에 살펴볼까요? 양자 컴퓨터 관련해서 미국과 중국의 싸움은 계속 이어지고 있고 다른 나라들도 이제 이 양자 컴퓨터, 양자 기술을 개발하기 위한 노력과 자금을 쏟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도 여기에 동참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K양자,
과연 미국이나 중국의 양자를 뛰어넘을 수 있을까요? 뛰어넘진 않더라도 따라갈 수 있을까요? 자, 정부가 양자 기술에 한 2천억 원 정도를 올해 투자하겠다라는 계획을 밝혔습니다. 이 관련된 산업 육성을 위해서 15개 사업과 32건의 과제가 추진되는데 여기에 소요되는 예산이 한 2천억 원 가까이가 되는 겁니다. 2천억 원이라고 해서 뭐 숫자가 작은 거 아닌가라고 보실 수도 있는데 작년보다는 어쨌든 54%나 증액한 수준이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이런 빠른 기술, 전 세계에서 따라가고 있는 트렌드를 함께 따라가야 되겠죠. 더 늦춰지면 안 되니까 이런 자금을 투입해서 정부 주도로 양자 기술과 관련된 앞으로의 개발 사업을 추진할 것으로 보입니다. 자, 미국과 중국의 AI 경쟁뿐만 아니라 플러스 알파로 이제 다음 단계로 양자 컴퓨터 경쟁 치열하다라고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는 상황인데 구글에서 윌로우를 발표를 하니까 며칠 뒤에 중국에서 또 관련된 양자 관련된 칩을 공개하고 이런 경쟁이 계속 격화되고 있습니다. 여기에다가 일본에서도 지금 양자 관련된 기술 개발에 열을 올리고 있는데 일본이 도쿄대와 NTT가 함께 협력을 해서 기존보다 1000배나 빠른 기술, 양자 기술을 개발했다라는 소식이 전해지고 있는데 이런 양자 관련된 기술 개발, 앞으로의 추진 사업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간밤에 이러다 보니까 미국 시장에서도 다시 한번 아이온큐나 이런 양자 컴퓨터 관련된 종목들의 주가가 많이 올랐거든요. 우리 시장에서는 오늘 양자 컴퓨터 관련된 종목들 어느 정도 탄력을 보여주고 있는지 함께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오늘은 QSI 코스닥 종목인데 20% 넘는 급등세를 보여주고 있는 상황인데요. 여기에는 그동안에 이슈가 있었습니다. 스웨덴 기업과 양자 컴퓨팅 관련해서 초저온 반도체를 공동 개발한다라는 이슈가 있었죠. 오늘 투자 심리가 쏠리면서 1,850원 선을 넘어선 흐름들이 나타나주고 있는 상황이고요. KCS는 자주 언급을 해드린 바 있는데 복잡한 영상을 암호화해서 전송하는 기술을 가지고 있는 기업입니다. 오늘 4% 강세 12,640원 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보안 쪽에 관련된 기업 아이윈 플러스 엑스게이트 있는데 각각 4%, 3% 상승하고 있고요. 한국 첨단 소재는 양자 컴퓨팅 관련해서 메모리 기술 이쪽으로 지금 노력을 하고 있죠. 2% 상승하면서 6,240원 선 보이고 있습니다. 다만 양자 컴퓨터 관련주는 오늘 세긴 한데 시초가 대비 상승폭을 줄이는 음봉의 흐름을 하고 있다는 게 특징이니까 이 부분 참고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더 자세한 시장 대응 전략이 필요한 시간입니다. 이데일리온 파트너들과 함께 또 종목별 투자 전략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데일리온 라이브 시간입니다. 오늘도 이데일리온 라이브가 진행되는 동안 여러분들의 궁금증 해결을 해드리겠습니다. 채팅창에 궁금증 남겨주시면요. 저희가 실시간으로 이에 대한 해답을 모색하는 시간으로 꾸려볼 테니까요. 편안하게 문의를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함께해 주실 파트너님과 먼저 인사 나눠보겠습니다. 이데일리온의 이용철 파트너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파트너님. 이제 우리 시장도 그렇고요. 글로벌 증시도 그렇고 트럼프 관세에 대한 것에 좀 내성이 생긴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제여서 오늘도 시장의 탄력이 그래도 회복세가 좀 괜찮은 것으로 보이는데 어떤 부분 좀 집중적으로 보셨을까요? 저는 정말 정확하게 보신 것 같아요. 지난 주말에 트럼프 대통령이 추가적인 관세를 부과하겠다라는 발표 이후에도 금일 관세 리스크를 딛고 증시가 반등에 성공을 했습니다. 1월 말부터 여러 차례 미디어에 노출된 상황이다 보니까 이제는 증시가 면역을 갖는 흐름을 이어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중요한 건 이 관세에 대한 영향뿐만 아니라 지난주 금요일이죠. 증시를 불안에 떨게 초래했던 기대 인플레이션이 3.0% 전달과 동일하게 발표가 되면서 이러한 시장의 리스크가 한 차례 이제 완화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만 오늘이나 내일 중으로 예정된 트럼프의 상호 관세 발표를 앞두고 있는데 이런 흐름도 마찬가지로 이미 3, 4개월 전부터 글로벌 증시뿐만 아니라 국내 증시 마찬가지로 이미 여러 차례 선반영을 받아오고 있는 시점이다 보니까 이제는 관세에 대한 불확실성 리스크보다는 실질적으로 관세에 대한 영향을 받았을 때 업종별로 좀 예를 들어서 관세의 영향을 악영향을 받는 업종과 그렇지 못한 업종들의 차별화 장세가 이어지면서 증시는 전체적으로 우상향하는 흐름이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차트 보면서 여러분과 함께 기술적인 부분에 대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 업종 종합주가 지수 차트입니다. 보시면 이젠 여러분들도 확실하게 기준을 잡아가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관세에 대한 리스크로 시장이 조정을 받을 때에는 저가 매수세가 유입이 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께 지난주 화요일이죠. 화요일 날 여러분께 이 시간대 말씀을 드렸는데 지난주 화요일 날 코스피 지수가 월요일 날 장중 2.52%까지 하락을 했고 그 다음 날 플러스 2.22% 장중 2.22%대까지 상승했던 그날 제가 뭐라고 말씀을 드렸냐면 이제는 시장에 추가적인 조정 장세는 좀 제한될 수밖에 없습니다. 말씀을 드리면서 추가적인 조정 장세가 이어진다 하더라도 이 녹색 선이죠. 2,496선을 이탈하지 않는 선에서 반등이 이어질 겁니다.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전 거래일 날 정확하게 저가가 2,499선으로 2,496선보다 상회하는 흐름에서 조정을 마무리하는 상태로 다시 한번 오늘 장중 1%대까지 상승을 하면서 전 고점 돌파를 시도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따라서 추가적인 조정 장세에 따라서는 여러분들께서 앞으로는 기회의 장이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이렇게 조정의 장세가 왔을 때 여러분께서는 저가 매수세로 공략을 해보시면 앞으로의 방향성 자체는 단기간의 변동성 장세는 유지가 되지만 방향성 자체는 상방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이러한 관점 안에서 여러분들께서 이제 조정 장세는 기회의 장이다라는 관점으로 전략으로 포트폴리오를 구성해 나가신다면 앞으로의 대세 상승세, 회복 장세에서 큰 수혜 받아보실 수 있을 것이라 판단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어쨌든 지수의 상승도 상승이지만 종목별 차별화 장세가 이어질 것이다라고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지금 계속해서 기업들의 실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안랩 같은 경우에도 4분기 영업이익이 지난해보다 한 34% 증가한 것으로 지금 확인이 되고 있는데요. 주가 역시나 현재 구간 1.8%가량 상승으로 좀 돌아선 모습이 나타나고 있고요. 결국에는 오늘 시장에서는요. 실적이 잘 나오는 기업, 숫자가 찍히는 기업을 중심으로 투자 심리 좀 우호적으로 살아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슈 시간으로 이어가 볼 텐데요. 가장 먼저 실적 얘기하니까요. 이번 4분기 실적 발표 때 실적이 정말 잘 나온 기업들이 대거 포진되어 있는 게 바로 방산입니다. 이 방산 이슈부터 짚어볼까요? 네, 가지고 방산주를 보시면 여러분들께서 가장 집중해 보셔야 될 종목이 바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겠죠. 이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K9 자주포를 비롯해 주력 제품들의 수주가 이어지면서 지난해 사상 최대 실적을 달성을 했습니다. 연각 영업이익이 1조
41조 7,240억 원 정도 나왔고요. 전년 대비해서 190%나 증가한 수치입니다. 매출은 11조 2,400억 원 규모로 전년 대비해서 42%나 증가를 했고요. 당기순이익은 무려 160%나 증가한 2조 5,400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이렇게 실적이 굉장히 잘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이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추가적으로 이 하나오션의 지분을 1조 3천억을 투자해서 인수한다라고 밝혔죠. 그러면 이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차트부터 간단하게 보시면 오늘 이렇게 어닝 서프라이즈를 발표하면서 실적이 발표가 되면 보통 이제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장중에 18%대까지 상승한 이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이미 고가 대비해서 10%나 반납을 했죠. 이렇게 여러분들께서 실적에 따라서 바로 들어가시기보다는 실적이 나오기 전에 공략하시고 나서 실적이 발표됐을 때 차익 실현을 하시는 전략을 잡아가시는 게 좋고요. 그러면 이 종목을 언제 추후에 공략을 할 수가 있냐. 자, 이렇게 앞서서 2025년도 1월 달부터 이어졌던 가격대가 36만 원대에서 42만 원대 박스권을 그리는 흐름이 이어졌습니다. 따라서 차익 실현 매물이 이어졌을 때 36만 원에서 37만 원대까지 한 차례 눌릴 가능성이 높아요. 따라서 여러분들께서 신규로 공략하길 원하시는 분들은 가격대 잡아보실 분들은 36만 5천 원대에서 37만 원 라인대까지 내려오면 가격적인 메리트가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기술적인 반등을 기대하면서 공략을 해보실 수가 있는 자리고요. 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말씀을 드리면서 하나 오션도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하나 오션 같은 경우에는 미국의 필리 조선소를 인수를 하면서 이 미국 방산업의 미국 군함의 MRO 사업이죠. 보수 수리 정비 사업을 따냈기 때문에 앞으로 이 하나 오션의 경우에는 이 미국의 정책 수혜주로서도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상황입니다. 차트 간단하게 보고 넘어가면요. 이 하나 오션 같은 경우에는 앞서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와는 좀 더 차별화된 장세가 이어지고 있는데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는 고가 대비해서 10%가 하락을 했지만 이 하나 오션 같은 경우에는 분봉 보시면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는 모습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이 하나 오션의 경우에는 앞으로의 상승 랠리가 지속이 될 수 있는 여건에 놓여 있고 이로 인해서 전 거래일에 6%대라는 조정 장세에도 불구하고 오늘 바로 이 6%까지 회복을 해주면서 다시 한번 이 상승 랠리가 지속될 수 있는 흐름을 여러분들께서도 확인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 종목을 공략을 하실 때에는 좀 더 눌렸을 때 공략을 하시면 여러분들께서도 이런 저점을 올리는 상승 랠리에 탑승을 하실 수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제가 가격적인 메리트가 있는 구간을 잡아드리면 58,000원에서 58,500원 라인대에서는 저가 가격적인 메리트도 있기 때문에 단기 저점에서는 모아갈 수 있는 전략 잡아보시면 여러분들께서도 이 하나 오션 그리고 이 조선 업종들에 대한 우상향의 흐름을 함께 누려나가실 수 있을 것이라 판단됩니다. 네,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그리고 한화 오션까지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뭐 방산과 조선 실적 기대방 올해까지도 지속될 것이다라는 이야기 나오고 있고요. 우선 한화 에어로스페이스가 한화 오션의 지분 42%를 확보하면서 MRO 그러니까 이제 해상에 대한 것도 이제 군사와 관련돼서 사업을 계속해서 좀 강화하겠다는 의지를 또 한 번 보여줬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두 종목 언급해 주셨으니까요.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희가 두 번째로 체크해 이슈가요. 이번엔 재건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크라이나 재건과 관련돼서 계속 이야기가 들려오고 있는데 뭐 어떤 정리를 간단하게 해볼까요? 네, 이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 종목 같은 경우에는 제가 앞서서 매주 여러분들과 함께 1313 챌린지 1시 30분 방송에서 하루에 두 종목씩 공략을 하면서 일 동안에 결산을 내리는 1313 챌린지 코너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제가 매주 여러분들에게 빼놓지 않고 포함시키는 업종의 그 테마 종목들이 바로 이 우크라이나 재건 테마입니다. 그만큼 이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 종목들은 앞으로 계속해서 수혜를 받아 나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특히 최근에는 이 우크라이나 이제 미국 정부가 이번 주 유럽에서 우크라이나 전쟁 종식을 위한 협상을 진행을 한다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이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 종목들이 이제는 박스권을 돌파하고 우상향을 이어가고 있는 시점이죠. 따라서 이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 종목들은 안 그래도 수혜가 계속해서 기대되면서 기대감에 상승해왔던 상황인데 이제는 좀 더 가파른 상승세가 기대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이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 업종 같은 경우에는 1, 2년 만에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 한 세기가 걸릴 수 있다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앞으로 이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은 테마성으로 끝나기보다는 산업으로 확장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황입니다. 따라서 이 가장 중요한 여러분들께서 그럼 이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 종목 중에서 가장 관심을 가져야 될 업종 중에 하나가 바로 그 종목 중에 하나가 HD 현대건설기계입니다. 시가총액 1조 이상 종목 중에서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 종목 중에 가장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종목이 바로 이 HD 현대건설기계고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이 HD 현대건설기계는 우크라이나를 이미 방문을 해서 현지 지역 정부와 파트너십을 맺은 상태에서 굴착기를 기증했던 이력까지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 종목 중에서 가장 크게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종목이다 하면 자, HD 현대 건설기계를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저점을 올리는 상태에서 현재 전거래일 고가를 돌파했고요. 오늘 같은 경우에도 장중 4%대에 대한 상승세가 이어지면서 전고점 돌파 이후에 제한된 조정 안에서 추가적인 상승세 이어가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에 대한 우상향까지 기대해 보면서 이 종목 관심 종목으로 편입해서 지켜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HD 현대건설기계에 대해서 언급을 해주셨습니다. 우크라이나 재건에 대해서 직접적인 수혜가 기대된다라고 이야기해 주셨는데 앞으로의 추이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오늘 개장 직후부터 투자자분들께서 많은 관심을 갖고 검색도 많이 했던 섹터인데요. 양자 컴퓨터 관련된 모멘텀도 짚어보겠습니다. 또 정부가 지원을 한다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이 양자 컴퓨터 관련 종목들이 오늘 급부상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이 정부가 양자 과학기술과 관련한 산업 육성을 통해서 올해 2천억 원을 육박하는 전용 예산을 편성을 하고 신규 사업 과제를 본격적으로 추진한다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이 양자 컴퓨터 관련 종목들의 강한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중에서 여러분들께서 좀 더 주목해 보실 수 있는 종목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엑스게이트라는 종목입니다. 이 엑스게이트 같은 경우에는 방산과 금융 등 보안이 중요한 산업에 양자 암호화 기술을 적용하고 있는 기업인데요. 주로 양자 난수 생성기 기술을 활용해서 다양한 보안 제품을 개발했고요. 뿐만 아니라 이 기술들을 양자 컴퓨팅의 위협으로부터 데이터를 안전하게 보호하는 데 이제 필수적인 기술로 활용이 되고 있기 때문에 특히 그 양자 컴퓨터 관련 종목 중에서 엑스게이트 여러분들께서 좀 더 주목해 보셔도 될 종목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최근에 이렇게 강한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오늘 일부 차익 실현이 나왔습니다. 따라서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장중 11%에 대한 상승세를 이미 대부분 다 반납을 했기 때문에 추가적인 조정 장세까지 여러분들께서 염두를 해 두셔야 됩니다. 따라서 9,000원대까지는 조금 더 눌릴 수가 있기 때문에 가격적인 메리트가 있는 9,000원대까지는 여러분들께서 조금 더 지켜보신 다음에 이 구간에서 반등하는 모습을 확인하고 공략해 보시면 저가 공략까지도 유효한 상황이니까 참고해 보시고 관심 종목으로 편입해 보신 다음에 지켜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엑스게이트 양자 컴퓨터 관련 종목으로 선정을 해주셨습니다. 오늘 세 가지 섹터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우리 시청자님께서 또 저희 채팅창에 궁금증을 남겨주셔서 간단하게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HD 현대건설기계를 언급해 주셨는데 인프라코어는 어떤지 좀 어떻게 바라보세요? HD 현대 인프라코어도 이 재건 관련 종목으로 엮여 있는데 네. 좀 더 실질적으로 엮여 있는 게 HD 현대 건설기계라고 보시면 됩니다. 다만 이 HD 현대 인프라코어 마찬가지로 좀 더 메리트가 있는 상황이 업종 자체는 좀 더 좋지 못해도 이제 전체적인 건설업은 좋지 못해도 이 재건 관련 업종 자체로는 앞으로의 우상향이 이어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HD 건설 기계까지는 아니더라도 HD 현대 인프라코어는 앞으로 좀 더 견조로운 안정적인 상승 랠리까지 기대해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이 HD 현대 인프라코어 오늘도 고점을 경신을 했거든요. 따라서 앞으로의 우상향까지 기대하고 있기 때문에 이 HD 현대 인프라코어 마찬가지로 여러분들께서 많은 관심 이어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인프라코어에 대해서 궁금증 가진 시청자님 이거 좀 도움 되셨으면 좋겠고요. 어쨌든 간 지속적으로 상승을 가져갈 만한 모멘텀은 재건 모멘텀 함께 안고 있다라고 언급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오늘의 공략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여러 가지 섹터를 말씀해 주셨는데 공략주는 어떤 종목으로 선정하셨을까요? 네, 오늘의 공략주는 HD 현대 건설 기계로 가지고 왔습니다. 네. 이 HD 현대 건설 기계의 경우에는 앞서 설명드렸듯이 우크라이나 실질적으로 엮여 있는 상황에서 시가총액 1조 이상 되는 좀 대형주입니다. 따라서 여러분들께서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조정이 나와줄 때마다 공략하셔도 될 종목으로 보시면 되고요. 다만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이미 전 거래일 날
고점을 돌파한 이후에 우상향 랠리를 이어가는 시도를 하고 있는 종목입니다. 따라서 자, 이 고점 자, 보시면 71,200원대까지는 언제든지 한 차례 조정 장세를 좀 이어갈 수는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상향을 이어갈 수 있는 흐름이 있기 때문에 이 종목을 선정을 했고요. 따라서 가격 전략 잡아드리면 목표가 8만 원, 손절가 65,500원 기준 잡고 여러분 관심 종목에 편입해서 지켜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의 공략주 LTD 현대건설기계고요. 목표가 8만 원, 손절가 65,500원으로 가격 밴드 제시해 주셨습니다. 우크라이나 재건과 관련해서 직접적인 수혜를 받을 수 있다라고 언급해 주셨으니까요. 전략 참고해 보시면서 시장 대응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 남은 파트너님과는 여기까지 이야기 듣고 마무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미국으로 들어오는 모든 철강 및 알루미늄 수입품에 대해 25%의 관세를 부과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더불어서 US 스틸 인수를 불허하는 내용도 분명히 했는데요. U.S. Steel was one of our great companies, and through a lot of stupidity and bad government and also bad management of the company, it lost that luster. But it's going to gain it back, and tariffs are going to help. Tariffs are going to make it very successful again. Any steel coming into the United States is going to have a 25% tariff. What about aluminum, sir? Aluminum too. 그런데 미국이 철강 산업을 이렇게 강하게 보호하려는 이유는 뭘까요? 그리고 US 스틸은 어떤 기업이길래 이렇게 중요한 걸까요? 오늘은 이 문제를 깊이 있게 살펴보겠습니다. US 스틸은 미국의 대표적인 철강 제조업체로 JP 모건과 앤드루 카네기의 주도로 1901년에 설립되었습니다. 이 회사는 미국 철강 산업의 기둥 중 하나로 설립 당시 세계 최대의 철강 생산 기업이었습니다. 창립 당시 시가총액이 약 14억 달러에 달해 역사상 최초로 시가총액 10억 달러를 넘은 기업이 되었는데요. 당시 US 스틸은 미국 내 철강 생산량의 3분의 1을 차지했고 미국 경제와 산업의 중심 역할을 했습니다. 철도, 건설, 군수 산업 등 여러 분야의 철강을 공급하며 미국 산업화에 큰 기여를 했고요. 특히 제2차 세계 대전 동안 US 스틸은 군수품 생산에 중점을 두며 미국의 전쟁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그런데 20세기 후반으로 넘어가면서 글로벌 시장에서의 경쟁 심화와 신흥 경제국의 부상으로 US 스틸은 경영 위기를 겪게 되었어요. 특히 일본, 한국, 중국의 철강 기업들이 경쟁력을 높이면서 US 스틸의 시장 점유율이 크게 감소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회사의 경영 전략에 큰 영향을 미쳤고 여러 차례의 구조조정과 자산 매각이 이루어졌습니다.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본업인 철강업의 경쟁력과 수익성은 계속 낮아졌고 오랫동안 경영난에 시달리다가 2023년 매물로 나왔습니다. US 스틸을 인수하려던 일본제철은 세계 3위의 철강기업인데요. 2023년 당시의 US 스틸 주가보다 40% 높은 가격에 인수하겠다고 발표해 US 스틸 주주들도 환영했습니다. 하지만 당시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국가 안보가 약화될 수 있다는 이유로 일본제철의 US 스틸 인수를 불허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또한 US 스틸에 대해 어떤 형태로든 일본 기업의 매각은 불가하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그리고 철강과 알루미늄 관세를 발표하며 관세를 통해 US 스틸이 부활할 것이라고 말했죠. 그럼 철강 산업이 왜 중요한지 조금 더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철강 산업은 국가 인프라와 자동차, 조선, 건설, 방위 산업 등을 뒷받침하는 만큼 꼭 필요한 산업입니다. 그런데 이런 대표 철강 기업을 다른 나라 기업에 넘기면 국가 안보와 공급망의 위험을 불러올 수 있는 리스크가 발생하는 거죠. 또한 정치적인 이유도 있습니다. US 스틸 본사가 있는 펜실베니아는 대표적인 선거 경합주입니다.
더불어 US 스틸 인수 발표 당시 전미철 강조합에서 반대의 목소리가 쏟아져 나왔는데요. 조합원이 85만 명에 달하는 큰 단체의 반대인 만큼 정치적으로 부담이 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미국 제조업 르네상스를 외쳐왔던 트럼프, 관세를 통해 캐나다, 브라질, 한국 등 해외에서 값싼 철강을 들여오는 것을 막고 미국 내 생산을 늘리려는 계획인 거죠. 실제로 관세가 적용될 경우 한국 철강업계는 타격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되는데요. 미국의 철강 시장은 연간 1억 톤, 자체 생산량이 8천만 톤입니다. 수입량은 2천만 톤 이상인데 이 중 한국 철강이 차지하는 비중은 약 264만 톤 정도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세계를 상대로 관세 전쟁을 선포한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분간 트럼프발 관세 전쟁이 가속화될 것 같아 우려스러운 상황인데요. 알아야 하는 중요한 정보들 빠르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마켓나우 2부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우리 시장은 일단은 뭐 관세 이야기 나오지만 견조하게 흘러가고 있고 중국 쪽의 시장 출발 상황도 좀 볼까요? 중국 시장도 어제 홍콩 항생지수나 중국 상해지수나 전부 다 상승하면서 거래를 마감했는데 오늘 출발하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중국 상해종합지수 어제 0.5% 상승 마감했는데 오늘은 강보합권 수준 출발했고 홍콩 항생지수도 어제 1.8%나 넘게 상승 마감했는데 오늘 역시 0.6%대. 중국 쪽의 시장은 뭐 관세 이야기에 대한 부담감보다 어쨌든 딥시크에 대한 기대감 이런 것들이 기술주들이 중국 시장을 끌어올리고 있는 분위기다라는 것을 알고 계셔야 할 것 같습니다. 자, 우리 시장도 일단은 뭐 견조하게 흘러가고 있는데 오늘은 조금 더 깊이 들어가서 시장의 분위기나 투자 방향 아이디어 얻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데일리 마케팅 센터의 권소연 센터장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또 어떤 이야기를 해볼까요? 뭐 일단은 뭐 관세 이야기 많이 나오는데 시장이 꽤나 잘 버텨주고 있어요. 이런 상황에서 또 찬물을 끼얹지 않고 네. 시장이 잘 가고 개별 기업들, 종목들의 이슈가 있어야 되는데 오늘은 뭐 유상증자 이야기를 좀 네. 해볼까요? 작년에 시장에서 유상증자 이야기들이 꽤 많이 나왔던 것으로 저도 기억을 해요. 그리고 시청자분들이 유상증자 나오면은 또 일단 이 단어만 봐도 네, 기분이 경기, 나쁘십니다. 경기를 일으키십니다. 그런 상황인데 네. 왜 이렇게 유상증자가 물론 뭐 목적이 있잖아요. 유상증자 하는 좋은 목적도 있을 텐데 왜 이렇게 시장에서 우리 투자자분들이 이 단어만 보면은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키실까요? 일단 시장에서는 유상증자 있고 락제라는 공시가 약간 공식화되어 그쵸, 있는 것 같아요. 이게 작년 하반기부터 좀 이런 유상증자가 자본시장에 굉장히 핫 이슈가 됐는데 네. 뭐 대표적으로 고려아연이 2조 5천억 원의 그쵸. 유상증자를 발표하면서 뭐 그때 주가 급락하고 이 주가 급락하면서 개미 투자들의 비명이 여기저기서 많이 들렸잖아요. 사실 유상증자라는 거는 기업이 자금을 조달하는 가장 대표적인 방법이고 그쵸. 사실 또 일반적인 네네.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새로운 주식을 발행하고 이거를 투자자들한테 뭐 주당 얼마 이렇게 일정 가격으로 팔면 그 금액이 회사에 들어오고 그렇게 되면 이건 자본금으로 잡히기 그쵸. 때문에 자본금이 늘어나는 구조인 거거든요. 근데 유상증자를 하게 되면 회사의 총 발행 주식 수가 늘어나잖아요. 그쵸. 그래서 주당 가치를 보면 이제 시가총액을 주식수로 나눈 건데 분모인 주식수가 늘어나게 되면 당연히 이제 주당 가치도 떨어질 주식 가치가 수밖에 떨어지죠. 없고 네. 그러니까 결국은 기존 주주들의 지분 가치가 희석된다라는 결과가 나오는 건데 뭐 사실 이제 기업이 조달하는 방법 중에서 이제 자본금, 그러니까 에쿼티 사이드 그리고 이제 부채, 뎁 사이드가 있잖아요. 근데 네. 이제 유상증자는 이 자본으로 잡히는 거고 뎁 사이드 만약에 우리가 은행에서 대출을 받거나 그쵸, 그쵸. 아니면 회사채를 발행할 경우에는 이자를 내야 됩니다. 회사채도 이제 금리가 있는 거니까 그렇게 이자를 내야 되는데 이렇게 유상증자를 한다는 거는 이자를 부담할 이런 비용을 부담할 만한 이런 능력이 없어서 현금을 수요를 그러니까 유상증자를 하는 건가 이런 식으로 이제 그쵸, 읽히기도 예. 하거든요. 그래서 좀 이제 유상증자가 어찌 보면 좀 기업에 불리한 이미지로 이제 작용하는 경우도 있고 여기에 더해서 기업이 이렇게 조달한 자금을 어디에 쓰느냐가 되게 중요한데 그쵸. 뭐 예를 들어 설비 투자를 하거나 뭐 성장 동력을 확보하기 새로운 투자를 위한 뭐 한다거나. 이제 M&A 이런 데 쓴다고 하면 이걸 이제 발판으로 기업 가치가 더 좋아질 수 있으니까
보니까 뭐 긍정적으로 보일만 한데 작년 하반기에는 대부분 유상증자를 어떤 목적으로 많이 했냐면 네. 빚을 갚기 위해서라든가 아, 도저히 시너지가 안 날 것 같은데 이런 기업을 왜 인수하지? 그쵸. 이런 기업을 땡뚱맞은 그쵸. 기업을 인수하겠다. 그런 네. 기업을 인수하기 위해서라든가 그러니까 주주들이 보기에는 이게 기업 가치가 높아진다기보다는 뭔가 훼손되는 쪽으로 사용되는 것 같은데 뭐 이런 건들이 좀 많았어요. 그러니까 주가가 급락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네. 자, 이러니까 뭐 저도 뭐 이렇게 보다가 HTS, MTS 보다가 유상증자 이야기 나오면 아, 이게 뭐야? 라는 이야기부터 나옵니다. 또 유상증자 하는 거야? 이런 식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러다 보니까 작년에 또 저는 유난히 유상증자 이야기가 많았던 네. 것 같아요. 뭐 물론 맞아요. 매년 그렇지만 작년에는 더 유난히 많았던 것 같은데 실제로 맞나요? 일단 작년 유상증자 결정한 기업 수를 보니까 네. 이제 철회한 기업을 빼고 2022년에 211개사였는데 이게 2023년에 263개사로 늘었고요. 2024년에 324개사로 이제 점점 아. 늘어난 추세예요. 그리고 이들 기업이 뭐 한 해에 2번 이상씩 이제 유상증자를 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건수를 보면 2011년, 그러니까 2022년에 211건, 아까 283건이었고, 2023년에 347건, 그리고 2024년에 495건. 그러니까 이게 아. 2년 새 보면 건수로 봐도 한 75%가량이 그러게요. 늘어난 거니까 실제로 굉장히 늘었네요. 네, 많이 체감상 늘었습니다. 그런 게 아니라. 네. 그리고 유상증자를 통해서 조달한 금액도 보니까 작년 한 13조 4,500억 원 정도 되는데 이게 2022년, 그러니까 2년 전 대비로는 한 20% 늘었던 거예요. 유상증자 왜 이렇게 늘었지? 이렇게 그러니까요. 생각을 해보면 사실 기업들 뭐 이제 국내 경기든 글로벌 경기든 별로 안 좋아서 뭐 기업들 실적도 좋지는 않았잖아요. 이제 실적이 안 좋으면 들어온 현금이 줄어드니까 이제 자금이 필요할 때 만약에 벌어들이는 현금이 많으면 그걸로 시설 투자하고 그걸로 그쵸. 뭐 어디다 네. 쓰면 되는데 지금 이제 현금이 별로 창출이 안 되니까 일단 자금 조달을 해야겠고 보니까 회사채를 발행하거나 은행에서 대출을 받으려고 보니까 금리가 너무 이제 고금리 상당히 이제 장기간 이어졌잖아요. 네. 이자 부담이 좀 크고 하니까 결국에는 이제 주식을 발행해서 유상증자를 하고 이런 식으로 자금을 조달하는 기업이 많아진 게 아닌가 싶습니다. 네. 자, 이렇게 어쨌든 뭔가 새로운 기회를 창출하려고 유상증자를 하는 기업도 있는가 하면 빚을 갚기 위해서 그걸로 유상증자로 뭔가 개인 투자자들의 자금으로 그걸 막기 위해서 하는 기업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뭐 오늘 뭐 일화지만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는 오늘 하나 오션 지분 매입한다고 했잖아요. 근데 그거 다 자체 자금으로 한답니다. 돈 잘 버니까 그렇죠. 돈 잘 버니까 1조 3천억 그냥 지분 사겠다는 겁니다. 이런 회사들이 많아져야 되는데 유상증자가 점점 늘어나고 있고 작년에 실제로 숫자를 봤을 때 늘어났고 이러니까 개인 투자자들은 더 이제 신뢰감이 떨어지게 되고 유상증자 한다는 기업 나오면 신뢰를 떨어뜨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니까 시장에 전반적으로 부담을 주는 것 같아요. 이러니까 금감원도 가만히 있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금감원도 유상증자에 대해서 뭔가 브레이크를 거는 그런 움직임들 많아지는 것 같아요. 이게 사실을 유상증자를 하려면 기업이 이제 이사회를 소집해서 이사회에서 뭐 유상증자 규모라든가 뭐 이런 여러 가지를 결의를 합니다. 네. 그리고 유상증자 관련한 내용을 증권신고서 보통 우리가 이제 지분증권에 관련된 증권신고서를 금감원에 제출을 하게 되어 네네. 있어요. 그리고 그게 효력이 발생을 해야 이제 유상증자를 할 수 있는 건데 효력이 발생하려면 금감원이 승인을 해줘야 됩니다. 그렇죠. 근데 이 증권신고서는 사실 유상증자를 주관하는 주관증권사가 뭐 기업에 대해서 실사도 하고 유상증자의 뭐 목적, 그러니까 자금 사용 목적 이런 것들 다 넣어서 만드는데 뭐 여러 가지 내용이 담겨 있어요. 여기 보면 유상증자 공모 기여라든가 방법, 네. 그 가격 결정을 어떻게 할 건지, 그리고 투자 위험 요소, 그러니까 발행 회사에 대한 개요도 들어가 있고요. 뭐 사업 내용이라든가 최근에 이제 재무제표, 뭐 이사회나 주주 현황, 뭐 임직원 현황 보면 반기 보고서나 거의 뭐 결산 보고서에 준하는 내용이 들어가 그쵸. 있거든요. 네. 그리고 이 투자자 보호를 위해서 필요한 사항 이런 것까지도 다 들어 있는데 이 증권신고서를 금감원 공시심사실에서 심사를 하는데 만약에 뭔가 보완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금감원이 보기에 뭔가 좀 부족하다 그러면 정정 요구를 하게 되어 있어요. 정정 제출을 좀 해라라고 요구를 하는데 금감원은 이제 이게 자본시장법에 이게 명시가 되어 있거든요. 증권신고서 형식을 제대로 갖추지 않았거나 증권신고서상 중요 사항이 누락됐거나 혹은 거짓으로 기재되어 있을 경우에는 정정신고서 제출을 그렇죠. 요구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사실 이렇게 할 수 있는 거는 투자자들이 사실 증권신고서 내용을 보고 이제 투자를 결정을 하는 건데 내용에 충실하지 못하면 투자자들이 이걸 보고 합리적인 판단을 할 수 있겠냐라는 그렇죠. 이제 문제가 하나 있고 한편으로는 이제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도 있으니 결국은 이 증권신고서가 좀 부실하면 투자자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라는 거거든요.
근데 금감원이 만약에 증권신고서 내용이 좀 부족하다라고 판단이 되면 무제한으로 정정 요구를 할 수가 있어요. 네. 그래서 이 기업의 문제가 뭐 유상증자가 만약에 문제가 있다라고 판단한다면 계속 정정 요구를 하면 결국 유상증자를 못하는 경우도 있고 처리할 수 있죠. 정정 요구를 한다는 자체가 이제 기업에서는 그렇게 읽힐 수도 있죠. 아, 금감원이 유상증자를 좀 막으려나 보다. 뭐 이렇게 좀 이해를 할 수도 있는데 재작년에 유상증자 결정을 했던 진원생명과학이라는 데는 한 11개월 동안 한 9차례 정정 신고도 제출했거든요. 뭐 네. 여기는 사실 자진 정정도 있고 이제 정정 금감원에서 요구도 요구한 것도 있었고 있고. 뭐 이런데 기업이 이렇게 정정 요구를 받게 되면 3개월 내에 정정 신고서를 제출해야 돼요. 네네. 만약에 제출하지 않으면 자본시장법에 따라 철회된 것으로 간주가 됩니다. 그렇습니다. 자, 이러니까 작년에도 금감원에서 이런 식으로 유상증자 뭐 건수도 늘어났으니까 자연스럽게 그 정정 신고서를 요청한다거나 이런 건수도 좀 늘어났을 거예요. 뭐 제 큰 기억에는 뭐 일단 고려하연 같은 것도 브레이크 걸었고 이런 것들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이데리가 작년에 공시를 다 뒤져서 전수조사를 해봤어요. 아, 예, 그러니까 예. 이게 기재 정정이라고 표시되어 있는 이제 이것들을 다 검색을 해봤는데 네. 이게 양식도 제각각이긴 하더라고요. 근데 그래요? 이제 전수조사를 해봤는데 작년 금감원이 유상증자 관련해서 정정신고서 제출을 요구한 곳, 그러니까 기업으로 따져보면 27곳이었습니다. 이게 전년도에 14곳이었으니까 이게 한 2배가량 늘어난 그러게요. 셈인 거거든요. 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고려연이 대표적이고 뭐 이스페타시스라든가 네, 뭐 맞아요. 하이소니, 이오플로우, 뭐 현대차증권, 뭐 금양, 다원시스 뭐 되게 많았는데 지난해 정정 요구를 받은 상장사 중에서 결국 철회한 것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고려연하고 금양, 이오플로우 이런 데들이 유상증자를 최종적으로는 철회를 했고요. 뭐 이스페타시스라든가 대한광통신 그리고 큐로홀딩스 이런 데들은 유상증자 규모를 대폭 줄이고 수정했죠. 뭐 운용자금이나 시설 투자를 활용하는 쪽으로 용도도 좀 그러니까 목적도 좀 바꾸고 뭐 그렇게 해서 다시 정정신고서 제출해서 지금 효력 발생을 기다리고 있는 중이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결국은 기업들이 금감원이 정정 요구를 했다 그러면 이제 빨리 판단을 해야 됩니다. 금감원이 이거를 그쵸. 처리하기를 바라는 건가? 아니면 어떤 부분을 어떻게 수정해서 해야 되나? 근데 약간 눈치껏 이제 규모 줄이고 이제 목적을 좀 바꾸고 이런 식으로 해서 통과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네. 자, 어쨌든 뭐 금감원이 이 유상증자에 대해서 조건을 까다롭게 하고 검증을 걸치는 절차를 밟는 거는 뭐 일단 뭐 투자자들에게는 뭔가 한 번 더 팩트 체크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거니까 좋은데 어쨌든 이렇게 깐깐하게 하는 목적이라고 해야 될까요? 뭐가 있을까요? 뭐 작년에 뭐 여러 빅 이슈들이 네, 네. 있었잖아요. 네, 맞아요. 금감원과 연관된 것도.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 통상 이제 금감원이 증권신고서를 제출할 때 그 기업부하고 사전 소통들을 많이 해요. 네네. 그러니까 공식적으로 정정 제출 요구를 하기 전에 사전 이제 소통을 해서 뭐 이런 것들은 좀 많이 보완해 주세요. 뭐 이러긴 하는데 그렇겠죠. 이게 시장 참여자들한테 약간 공시 효과 이런 것들을 좀 노리고 하는 그렇죠.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모두한테 이제 이걸 알리면서 그러니까 환기 효과인 거죠. 그래서 아예 공시로 박는 거죠. 정정 신고서를 제출해 달라는 이제 공시를 하기도 하는데 이게 어떤 사건을 계기로 이렇게 금감원이 네네. 좀 심사하는 게 깐깐해졌나고 생각을 해보면 고려연에 앞서서 두산그룹 지난해 네. 7월에 있었잖아요. 두산그룹의 사업구조 재편을 그렇네요. 위해서 뭐 계열사 합병하고 뭐 이런 과정에서 이제 일부 이제 신주 발행이 좀 네. 있었고 뭐 이런 계획을 짰었는데 그때 증권신고서보다 좀 깐깐해진 그쵸, 느낌이에요. 그때 좀 엄격하게 했습니다. 계속 그렇죠. 반려시키고. 맞아요. 그러니까 이게 두산그룹의 그러니까 지배구조 개편 자체가 굉장히 한국의 이런 지배구조에 조금 이제 먹칠을 하는. 그러니까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좀 강화하는 요인으로 이제 받아들여지면서 이제 주가도 많이 떨어지고 막 그렇죠. 이랬었잖아요. 두산그룹이 이 지배구조 개편 과정에서 한 7번 증권신고서를 정정을 했으니까 이게 금감원이 주는 시그널인 거죠. 이게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강화하는 이런 식의 이 증권신고서는 안 받아줄 안 거야. 된다. 약간 이런 거였는데 작년 정정 요구를 받은 27곳 중에서 19곳이 하반기에 집중이 되어 있었어요. 그러니까 두산그룹 사태가 터진 이후에 정정신고서가 많아진 건 그리고 그게 맞고요. 7월이었으니까. 그렇죠. 지금 금감원 거래소 이런 것들이 이제 자본시장의 밸류업 굉장히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잖아요. 그런 차원에서 이제 유상증자 과정에서 금감원이나 거래소가 보는 이제 이런 좀 그 예의주시하는 면이 좀 높아진 게 맞고 유상증자를 위한 증권신고서를 반려한 기업을 보면 이제 금양, 고려연, 이스페타시스 이런 데들이 주로 이제 주주가치 훼손 그쵸. 우려가 이제 불거졌던 기업들이라서 이게 굉장히 맞닿아 있는 겁니다. 밸류업과 코리아 디스카운트 좀 줄이고자 하는 거와 그러게요. 맞닿아 있는 거죠. 그렇네. 결국에는 뭐 밸류업의 일환으로 이렇게 유상증자하는 조건도 까다롭게 철저하게 검증하겠다라고 하는 것인데 그러면은 철회한 기업들 중에
어떤 이유로 이제 이 철퇴를 맞은 건가요? 그것도 저희가 살펴보고 좀 분석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고려아연 같은 경우는 사실 이제 경영권 분쟁이 붙었잖아요. 네네. 영풍 MBK와 최인범 회장 쪽이 경영권 분쟁이 붙었는데 고려아연이 2조 5천억 원의 유상증을 하기로 했던 거는 최인범 회장이 경영권 방어를 위해서 자사주 매입 자금을 그쵸. 마련하는 차원에서 빚을 졌던 거를 갚기 위해서였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주주들이 보기에는 약간 이상한 거예요. 그쵸. 본인 경영권을 지키기 위해서 빚을 내서 자사주를 매입을 했는데 이 빚을 갚겠다고 유상증을 한다고? 개인 투자자들 돈을 가지고 빚을 그쵸. 갚겠다. 그 거기다가- 이것 때문에 그때 여론이 확 바뀌었던 것 그렇죠. 같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 유상증자에 있어서 참여한 주주들의 이 어느 정도 유상증을 받을 수 있는지 제한도 했었잖아요. 네, 그러니까 누가 맞아요. 봐도 너무 뻔한 그러니까요. 예, 목적이 드러나는 거였는데 그때 고려아연이 정말 최단 기간의 유상증자 계획을 접었습니다. 그쵸. 지난해 10월 30일에 유상증자를 공시를 했는데 11월 6일에 금감원이 정정신고 제출을 요구를 했고 그렇네요. 그 뒤로 일주일 만인 11월 13일 날 철회 신고를 제출했거든요. 이제 금감원의 의도를 빠르게 캐치를 한 거죠. 그리고 그 다음에 보면 이제 이오플로우 같은 이오플로우? 경우는 6차례 정정신고서를 냈는데 네. 그 정정신고서 안에 관리 종목 지정 가능성 이런 리스크도 추가를 했어요. 그러니까 사실 투자자들이 보기에 이 회사에 투자를 했을 때 내가 져야 되는 리스크가 뭐냐 이런 것들을 좀 꼼꼼히 봐야 되는데 그 리스크에 우리 관리 종목으로 지정될 수도 있어라는 리스크까지 추가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계획이 틀어졌고 이건 여기도 이제 결국 처리를 했죠. 네. 금양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허위 공시 논란이 좀 있었잖아요. 작년 5월에 뭐 몽골의 광산 개발 를 하는데 뭐 관련 실적이 뭐 원래는 이 정도 이제 전망을 했었는데 그걸 대폭 축소하면서 실적 허위 공시한 거 아니야 이런 논란이 좀 있었고 그러니까요. 이후에 대규모 유상증을 하겠다고 하니까 금감원이 이거 좀 꺼림직한데 뭐 이랬던 거고 금양은 사실 한 4,503억 원 규모로 이제 주주 배정 유상증자를 결의를 했었거든요. 근데 유상증자의 목적이 시설 자금 및 채무 상환이었어요. 그러니까 이것도 이제 주주들이 보기에는 빚 갚겠다고 또 이제 그쵸. 증자를 해서 메꾸는 거네 뭐 이런 생각을 했기 때문에 또 굉장히 부정적이었고 사실 이들 기업의 공통점을 보면 유상증자를 통해서 조달한 자금의 사용처가 주주가치 증대라든가 뭐 이런 게 아니라 그러니까 기업 가치, 주주 가치를 높이겠다는 게 아니라 공시상 뭐 허위가 있거나 문제가 있거나 뭐 아니면 주주들의 반발이 굉장히 거셌던 뭐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유상증자를 이제 자연스럽게 철회할 수밖에 없는 네. 그런 수순으로 갔던 거죠. 그렇습니다. 자, 철회한 것들을 보니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어쨌든 뭐 유상증자를 뭐 하는 건 좋다 이건데 그걸 어떻게 쓰겠다는지 그런 거에 대한 신뢰를 못 주니까 그러니까 바로 개인 투자자들은 그냥 매도를 치는 거고 네. 금감원도 이것에 대해서 뭔가 철퇴를 가하는 것인데 그래도 뭐 이런 상황에서도 그래도 이렇게 계속 정정 요구를 하는데도 이걸 극복하고 또 그 유상증자를 해낸 곳들도 있잖아요. 있죠. 네. 현대차증권이 현대차증권이. 대표입니다. 작년 11월에 2천억 원 규모의 유상증자를 이제 밝혔어요. 당시 시총이 2,400억 원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거의 유상증자 규모가 시가총액 만먹는 수준이었던 그러니까요. 거거든요. 그러니까 당연히 주주들의 반발이 거셌고 이 정도면 주주 가치 희석이 엄청나게 일어날 그쵸. 텐데 이런 규모의 유상증자를 하는 게 맞냐라는 분위기였는데 금감원이 당연히 현대차증권에 정정 요구를 했고 이제 현대차증권이 금감원 요구를 정정한 거와 자진 정정까지 해서 한 4번 정도, 그러니까 4번은 자진 정정이었고 금감원 정정 요구까지 하면 한 5번 정정 한 끝에 올해 1월 10일에 증권신고서 효력이 발생을 했는데 그 정정신고에서 유상증자를 우리가 왜 해야 되는지 당위성을 엄청 이제 어필을 했었어요. 이게 유상증자를 뭔가요? 하려고 했던 목적이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 이제 사실 이것 때문에 증권사들이 다 충당금 쌓고 굉장히 힘들었었잖아요. 그쵸.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 부동산 PF 때문에 대손 충당금을 쌓았는데 대손 충당금을 이렇게 쌓다 보니까 영업용 순자본 비율이 하락했다는 거예요. NCR이라고 부르는 건데 이 NCR은 우리가 증권사의 자산 건전성을 보는 네네네. 지표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하락했으니까 우리가 유상증자를 해서 자본을 메워서 이거를 좀 보완하겠다라고 이제 목적을 아주 강조를 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최초 증권신고서에서는 2천억 원 조달하겠다고 얘기를 했는데 이 중에서 1,000억 원은 채무상환, 1,000억 원은 뭐 차세대 시스템 개발에 사용하겠다라고 밝혔는데 이 조달 규모를 이제 정정 끝에 한 1,684억 원으로 좀 줄이고 줄였군요. 채무 상환에 활용하지 않겠다라고 네. 하면서 이제 금감원을 설득을 한 거죠. 그래서 최종적으로 이제 효력 발생이 됐고 유상증자를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이렇게 어쨌든 이제 유상증자 개인 투자자분들도 투자하시는 분들도 이제 더 이상 그냥 넘어가 주지 않는 시장의 분위기가 됐어요. 그러면 금감원도 올해도 아마 뭐 더 강화하거나 밸류업을 위해서는 어쨌든 네. 더 강화하는 방향으로 기조로 가겠죠? 네, 이걸 어디서 우리가 느낄 수 있냐면 금감원에 보면 이제 상장사의 증권신고서가 들어오면 네네. 심사하는 부서 있잖아요. 그렇죠.
그 심사하는 데가 공시심사실인데 이 공시심사실이 기존의 실이었는데 이제 국으로 격상이 됐습니다. 아, 그래서 공시심사국이 됐는데요. 국으로 승격이 됐군요. 심사국 아. 아래 이제 6개 팀이 있어요. 뭐 공시심사기획팀이 있고 특별심사팀이 있고 공시심사 1, 2, 3팀이 있고 공시조사팀 이렇게 6개 팀으로 구성이 됐는데 일단 기본적으로 유상증자 하는 기업들이 많아졌으니까 들어오는 증권신고서들이 많아지잖아요. 그러면 이제 증권신고서를 꼼꼼하게 검사해야 되는 인력이 조사 늘어야 인력이 되고 필요하겠네. 그러니까 이제 확대하고 격상하고 이런 거죠. 음. 그리고 이제 주주 가치 훼손 우려가 대두된 기업들에 대해서 이제 이 심사 단계부터 좀 제동을 좀 걸겠다는 의도가 이런 데서 좀 느껴진 건데 실제로 지난해 9월에 고려은이 2조 5천억 원 이제 유상증자 결의했을 때 바로 다음날 금감원이 구두로 강강 경고를 하기도 했었어요. 그렇죠. 그때 이제 자본시장 현황 브리핑을 다음날 바로 잡아서 굉장히 이제 이례적이긴 한데 특정 회사의 유상증자권에서 세밀하게 들여보겠다라고 이제 구두 경고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 자체가 금감원이 굉장히 이제 유상증자에 대해서 좀 깐깐한 잣대를 들이대겠다라고 이제 선언을 한 거나 마찬가지고요. 유상증자가 사실 이제 기업에 어찌 보면 굉장히 중요한 자금 조달 수단이기 때문에 네. 유상증자 자체를 다 막거나 다 딴지를 거겠다는 거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무조건 문턱을 높이겠다는 게 아니라 금감원의 입장은 기본적인 입장은 뭐냐면 기업들이 자금 조달 과정을 이제 차질 없이 진행할 수 있도록 이제 돕겠다라는 입장인데 뭐 그러니까 과도하게 시장에 개입해서 다 일일이 뭐 간섭하고 이러지는 않겠다라는 건데 그래도 투자자 보호는 해야 되니까 목적이 불분명하거나 혹은 여기에 불공정한 행위 이런 것들이 들어간다면 굉장히 엄격하게 묻겠다라는 게 이제 금감원의 기본적인 입장입니다. 네. 자, 이렇게 올해도 굉장히 강한 이 기조를 보일 것으로 예상이 되고, 근데 사실 저희가 주식하는 사람들 입장에서 유상증자라는 걸 뭐 막을 수는 없잖아요, 네,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기업에게도 꼭 필요한 기업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잘 하고 있는 기업인데 더 잘하려고 뭐 더 시설 투자하고 뭔가 M&A 하려고 유상증자 하는 데들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저희 개인 투자자 시청자분들이 그럼 뭐 어떤 기준을 가지고 유상증자를 바라봐야 되는지 좀 체크를 해볼까요? 그러니까 유상증자를 하기 위한 증거신고서를 보면 유상증자를 해서 조달한 자금을 어디에 쓰겠다는 목적이 네네. 구체적으로 나와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모든 유상증자를 우리가 색안경을 끼고 이건 악재야라고 바라볼 그쵸, 필요는 없고 아니죠. 공시가 나오면 이 유상증자로 조달한 자금을 어디에 쓸지를 이제 좀 세밀하게 살펴보고 이 목적대로 이 자금을 썼을 때 기업 가치가 과연 높아질 것이냐 이건 사실 분석과 전망의 영역이라서 그쵸, 그쵸. 이제 개인 투자자분들이 이제 직접 하기는 좀 쉽지는 않을 텐데 큰 기업 같은 경우는 이 유상증자 한 건을 가지고도 이제 애널리스트 리포트를 내고 이러니까 분석하죠. 이런 것들을 조금 이제 보시고 유상증자라는 거 자체가 이제 악재로 작용해서 주가가 좀 떨어졌을 때 아, 이 유상증자로 조달한 자금으로 기업 가치가 높아질 수도 있겠다 이렇게 쓴다면 이런 생각이 들면 약간 저가 매수로 활용할 수도 있으실 것 같아요. 근데 만약에 이걸 차익금을 갚는다거나 아니면 대주주의 뭔가 약간 고집, 대주주의 특정 이익을 위해서 쓴다 그러면 약간 좀 일단 걸르고 봐야 될 그쵸. 거고요. 그리고 이사회가 잘 작동을 한다면 대주주 편에서 유상증자를 결의하는 거에 대한 이제 반대가 있을 거거든요. 근데 이사회가 잘 작동하지 않는 기업들의 공통점이 이제 주주 가치가 훼손되게 뻔히 들여다 보이는 이런 유상증자를 이제 이사회에서 결의가 그냥 통과시켜버린다거나. 아무런 이제 이 제동 장치 없이 통과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데들을 일단 거르고 보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뭐 저의 역할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유상증자 이런 소식이 나오면 전문가나 기자님도 이 분석을 해서 한번 기사도 쓰고 저희도 전문가와 이 유상증자가 정말 합당한 것인지 앞으로 기업 가치를 높여줄 것인지 이런 걸 분석해서 알려드려야 되는 역할을 더 받게 되는 것 같습니다. 자, 오늘 권소연 센터장과 함께 유상증자 이야기를 좀 나눠봤는데요. 오늘 또 좋은 인사이트 주셔서 감사하고 다음 주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센터장님 고생 많으셨어요. 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매드토크 신일섭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대한민국 증시 수급을 이긴 지수, 방산 미용 의료기기 유리기판 바이오주 강세, 특징주 레이저 옵틱입니다. 자, 방금 또 그 뉴스에 보니까 트럼프가 종이 빨대 금지 행정 서명했다고 하는데 저는 그렇게 세밀한 부분까지 대통령의 행정 서명을 하는지 몰랐어요. 그렇게 자세히 되게 좀 어떻게 보면 세밀하잖아요. 그러니까 환경 보호 대책 뭐 이런 게 아니라 종이 빨대 금지 뭐 트럼프가 이제 그 플라스틱 빨대 행정 서명 서명 이렇게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그런 얘기는 있었잖아요. 사실 스타벅스에서 종이 빨대 쓸 때 사람들이 그 좀 옛날 사람들 국민학교 시절 다니던 사람들 아시겠는데 종이통신문, 가정통신문 만난다고 그런 댓글들이 있던데 그래서 커피 맛을 못 느끼겠다. 그래서 플라스틱 빨대를 또 먹고 싶다 이런 사람도 있긴 했는데 어쨌든 이렇게 되면 이제 그 행정서명이 그 전파되게 되면 이제 미국의 스타벅스에서는 이제 다시 플라스틱 빨대로 그쵸 전환하는 모습을 볼 수도 있겠네요. 앞으로 어떻게 현장에서 적용되는지 보면 재밌을 것 같고 다우, 나스닥, S&P 500,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다 상승했는데 이번에도 이 나스닥과 필라델피아 반도체 짝꿍 이렇게 짝꿍이라고 했죠. 요 짝꿍이 더 많이 올랐죠. 그럼 이제 우리는 보통 이제 IT나 뭐 이런 쪽이 좀 올랐구나 또 생각을 할 수가 있죠. 다우에 애플하고 엔비디아가 들어가긴 했지만 다우존스 30은 아직도 약간 정통 그 미국의 주요 기반 산업들 이런 그 산업들이 그 많기 때문에 그리고 S&P 500은 이제 미국의 굴뚝 산업들을 대변하는 물론 여기도 IT가 다 들어가 있긴 하지만 그런 500개 종목들 위주로 이루어져 있으니까 약간 성향이 다우랑 S&P 500을 묶을 수 있고 나스닥이랑 필라델피아 반도체를 묶을 수 있죠. 그냥 편의상 묶는 게 아니라 실제로 여러분들 매일매일 보시다 보면 그렇게 움직이잖아요. 그렇죠? 나스닥 필반이랑 다우 S&P 500이 약간 결이 다르게 그렇게 짝꿍식으로 움직여요. 그래서 지금 어제는 나스닥 필반이 이제 같이 움직였으니까 조금 IT 위주가 조금 더 움직였다. 철강, 뭐 화학, 정유, 뭐 시멘트 이런 거보다는 IT 같은 게 더 움직였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겠죠. 그냥 지수를 안 봐도. 자, 일단 다우는 이 벽에 가로막혔습니다. 자, 45,000의 벽에 가로막혔고요. 자, 뒤로 가보겠습니다. 나스닥은 아직도 2만을 아직 돌파를 못했네요. 뭔가 이제 그 결정이 나게 될 것 같은데요. 그렇죠? 굉장히 왔다 갔다 하는 흐름이 수렴형의 끝이 지금 이동평균선이 전부 다 모였습니다. 그렇죠? 50, 20, 60이 싹 다 모였어요. 121선은 아직 너무 멀고 왜냐면 한참 올랐는데 121선이라는 거는 거의 몇 달이에요? 이거 4달치잖아요. 4달치. 얘가 따라 올라오려면은 지수가 더욱더 오래 행보를 해야겠죠. 근데 이제 나머지 61선 이하에 있는 것들은 다 모였습니다. 자, 과연 이 힘으로 2만을 돌파할 수 있을런지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이번 주에도 도전이 가능합니다. 그렇죠? 자, 뒤로 가보겠습니다. S&P 500입니다. S&P 500은 이 위에 있다는 게 그렇죠? 이 전고점 위에서 놀고 있죠. 그리고 6,000선을 돌파했다는 거. 그래서 지금 마디지수 대 위에 있고 전고점 위에 있는 거. 그게 이제 나스닥보다 어떤 우위에 기술적 우위에 있는 것이죠. 자, 뒤로 가보겠습니다.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입니다.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한번 주저앉아가지고 밑에서 올라오려다 보니까 21선에 지금 막혀있는 모습이고 뒤로 가보겠습니다. 자, 독일 닥스 한 번 더 갔어요. 와, 이거 독일은 왜 이렇게 강한 거죠? 지금 독일에 투자를 해야 되나요, 지금? 자, 뭐 메르세데스 벤츠나 다임러 뭐 이런 것들 잘 나가는 건데 와, 22,000에 지금 근접했습니다. 21,945.57을 찍었거든요. 자, 지금 단 한 50포인트만 오르면은 22,000에 도달되는 사상 최초의 흐름. 독일이 뭔가 있어요. 연구해봐야겠어요. 뒤로 가겠습니다. 자, 브라질과 인도 뭐 지지부진하죠. 뭐 이것도 월봉으로 펴서 보면 아주 높이 올라와 있는 거 아시죠? 뒤로 가겠습니다. 다 잘 갔어요. 우리나라만 빼고. 자, 인도도 일봉상에서는 이렇게 뭐 지지부진하는 것 같지만 월봉에서는 꾸준히 올라왔습니다. 자, 뒤로 가겠습니다. 데일리라 일봉으로 보여드리는 거예요. 자, 그리고 상해 심천. 자, 이게 그 춘절의 휴무가 약이 됐나요? 자, 춘절이 끝나고 나서 급등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렇죠? 완연히 지금 올라오고 있죠. 그 전에 이 주저앉았던 흐름이 완전히 지금 회복이 되고 있습니다. 1월달과 2월달이 반전이 일어나고 있어요. 심천도 보겠습니다. 심천은 더 좋았었는데, 그렇죠? 60에서 위로 갔죠, 얘는. 이거 심천은 지금 거의 여기 절벽에서 떨어질 때 그 시점까지 지금 갔습니다, 일단. 그렇죠? 이게 완전히 V자죠, 거의. 자, 이렇게 되면 상해 심천도 다시 올라가기 시작한다. 뒤로 가겠습니다.
다시 좋아지고 있어요. 자, 니케이는 일단 이게 한번 주저앉아가지고 지금 박스권 하단부인데 박스권 하단부인 만큼 다시 상단부로 갈 가능성이 일단 크겠죠. 뒤로 가겠습니다. 추세가 무너지지 않았기 때문에 대만도 마찬가지죠. 대만은 일단 한 단계 더 올라가서 이 지금 23,000을 돌파하고 자 다시 한번 저 2025년 1월 7일 23,943.95 대만 달러 저기를 공략하러 지금 갑니다. 뒤로 가겠습니다. 다 좋은데요? 자 지금 우리나라 지수입니다. 우리나라 지수 드디어 코스피 121선 돌파를 시도합니다. 1월 22일 날 여기서 막혔죠. 자 이제 돌파를 다시 시도하는 아주 좋은 모습이에요. 자, 이동평균선의 돌파가 지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장중이긴 합니다만 뒤로 가겠습니다. 자, 코스닥은 이 위에 이미 올라갔죠. 자, 이러니까 지금 더 잘 가는 거잖아요. 여기 121선을 얘는 1, 2, 3, 4, 5일 전에 이미 돌파를 했잖아요. 그리고 4일 동안 얘는 120선 위에서 지금 올렸습니다. 자, 코스닥이 분명히 지금 2월 달에 훨씬 더 강한 모습이죠. 뒤로 가겠습니다. 자, 원달러 환율은 아직 살아 있습니다. 지금 제일 애매모호한 지금 상황인데 이거. 야, 여기서 지금 올려치면은 예뻐지고요. 내려가면 망가지는데 자, 지금 확실히 방향을 결정 안 하고 있습니다. 이 원달러 환율이 방향이 결정되는 순간이 코스피가 완전히 방향성을 결정하는 순간이 되겠죠. 그렇죠? 이게 밑으로 완전히 꺾여갖고 주저앉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코스피가 급등하겠죠. 뒤로 가겠습니다. 자, 유가는 이제 밑에서 다시 살아나고 있는데 거의 전저점까지 가서 살아나고 있고요. 유가에 대한 부담은 아직 또 없습니다. 100달러 설이 있었는데 아직 70달러밖에 안 돼요. 지금 두바이도 80달러가 안 되죠. 두바이유, 브렌트유, WTI 3대 유종 모두 70달러 수준입니다. 뒤로 가겠습니다. 자, 외국인이 일단 수급이 반전이 됐는데 지금은 다시 또 매도로 전환된 것 같더라고요. 저 130억 정도 플러스로 전환하기도 했습니다. 장 초반에. 그리고 코스닥은 480억 마이너스예요. 그렇죠? 코스닥은 수급이 더 안 좋은데 주가는 괜찮다. 뒤로 가겠습니다. 자, 수급을 이겼습니다, 지금. 자, 지금 이게 130억 정도로는 택도 없죠. 그리고 지금 마이너스로 다시 전환됐는데 왜냐하면 지금 2월 달 들어가지고 안 좋아요, 수급이. 그렇죠? 1월 마지막 날에도 왕창 팔았었고 지금 2월 달 들어서 산 거는 이미 다 팔아버렸습니다. 2월 7일, 10일 날. 그리고 오늘도 수급이 세지가 않습니다. 세지가 않죠. 뒤로 가겠습니다. 자, 수급을 근데 이겨냈다는 것이죠. 자, 이 미국이 이제 반등을 했는데 자, 엔비디아, 브로드컴 자, 이런 거 이 지금 두 개가 가장 급등했죠. 결국 딥시크발 충격 며칠 못 갔다고 지금 물론 엔비디아, 브로드컴이 다시 한번 주저앉을 수도 있겠지만 일단은 복원력이 굉장히 탁월하다. 그렇죠? 딥시크발 충격 그거 하나에 무너질 기업들은 아니다. 엔비디아랑 이제 그 매그니피센트 7의 가장 그 8의 후보로 불렸던 브로드컴까지 급등하면서 다시 되살아났습니다. 뒤로 가겠습니다. 자, 도쿄입니다. 도쿄는 지금 상승하는 종목이 하나, 둘, 셋, 넷, 다, 여섯, 7개 정도 되고요. 그리고 지금 요거는 이제 골드 ETF니까 빼야 되고 그러니까 한 5개 정도 되겠죠. 자, 지금 닌텐도가 20위 안에서는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뒤로 가겠습니다. 말씀드렸다시피 일본은 9시에 똑같이 개장을 해요. 우리나라는 시차가 없어요. 여행 가보셔도 시차 적응 필요 없죠. 자, 대만은 조금 더 거리가 있기 때문에 지금 시차가 있어서 얘는 10시 20분에 여기 20분 지연 써 있죠. 제 거에서는 20분 후에 지금 지연해서 시세를 주기 때문에 10시 20, 우리나라 시간으로 10시 20분에 볼 수가 있어요. 10시 20분 딱 돼서 캡처한 거거든요. 자, 지금 제일 많이 오는 게 후아이 프리시전하고 위인입니다. 그렇죠? 후아이 프리시전은 이제 계속 얘기 드려서 아시겠죠? 폭스콘의 모회사이기 때문에 지금 애플이 아이폰에 뭐 신규 제품이 출시가 되면 폭스콘이라는 회사도 실적이 좋아지기 때문에 후아이 프리시전이 움직입니다. 그리고 대만 시총 무려 2위 종목이에요. 아주 중요하죠. 애플 아이폰의 신규 출시작이랑 대만 시가총액 2위 후아이 프리시전의 주가는 상당히 영향이 깊기 때문에 대만은 1위 종목인 TSMC 그리고 후아이 프리시전, 미디어텍 요 지금 1, 2, 3위가 다 IT, 인공지능, 뭐 데이터 센터, 아이폰 이런 데 연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중요합니다. 뒤로 가겠습니다. 자, 지금 이 미국의 특징주입니다. 팔란티어 테크. 자, 팔란티어 테크가 지금 100달러를 넘어서고 나서 거기서 또 달려서 지금 거의 120달러 육박하고 있거든요. 자, 지금 팔란티어 테크가 2월 4일 날 실적이 좋게 나왔잖아요. 그래서 그날 장 후반에 장 끝나고 마감 때 급등하고 그 다음 날 시작하자마자 또 급등을 해서 최초로 100달러를 넘어섰는데 이 팔란티어 테크가
그 페이팔을 창업했던 그 멤버들 중에 한 명인 그분이 CEO잖아요. 그리고 일론 머스크랑 굉장히 유대관계가 강한 사람이고, 그래서 우리가 페이팔 마피아들이 지금 이 뭐 경제, 정치 이런 쪽을 다 점령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백악관의 AI 담당자도 페이팔에서 일하던 사람입니다. 앨런 머스크, 그다음에 요 지금 이 팔란티어 CEO까지도 전부 페이팔 출신이에요. 자, 그래서 애프터마켓에서 그날 24.05% 급등했었고요. 이 지금 매출액은 YOY 기준 36% 상회, 그리고 컨센서스도 0.52억 달러 상회했습니다. 자, 뒤로 가겠습니다. 팔란티어 테크가 날고 있다. 자, 지금 귀주모테주 이 변동은 없습니다만 하나 새로 뉴스가 추가됐어요. 2월 10일 날 둥싱증권, 중국 증권사죠. 귀주모테주의 목표가를 2,047위안. 지금 가격이 1,431위안이죠. 2,047위안이면 저기서 한 600위안을 더 올라야 되는데 아주 높습니다. 2024년도 매출이 15.44 증가했고, 그리고 순이익도 14.67 증가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안정성이나 어쩌고 저쩌고 해가지고 어쨌든 목표 주가를 높였습니다. 그리고 투자 의견 여기 강력 추천. 얘네들은 강력 추천이라고 하네요. 그냥 우리가 서양이나 이런 데서 말하는 거는 강력 매수겠죠. 뒤로 가겠습니다. 어쨌든 귀주모테주의 강력 매수 추천, 목표 주가 높은 보고서 하나 나왔고요. 중국에서. 자, 닝더스타입니다. 닝더스타이는 21선 위에 올라와 있고요. 네, 별다른 뉴스는 없었습니다. 뒤로 가겠습니다. 자, 도요타 자동차가 헤매고 있어요. 그래서 니케이가 지금 못 오르고 있는 겁니다. 도요타도 헤매고 있고요. 실적은 좋게 나왔었어요. 뒤로 가겠습니다. 2월 5일 날 이미 발표가 되었었고, TSMC는 지금 21선 위에 있죠. 자, TSMC는 지진이 있었잖아요. 지진이 있어가지고 2월 10일 새로 나온 뉴스 보니까 1분기 매출이 가이던스 하단에 가까울 것이다. 자, 가이던스 중에 하단이 가까운 이유가 지진 피해가 있다. 약간 주춤거리지만 경쟁자가 없습니다. 경쟁자가. 2위인 삼성전자가 15, 16이나 될까요? 쟤네가 거의 50이니까 이건 뭐 몇 배요? 트리플 스코어이기 때문에, 트리플 스코어배이기 때문에, 그렇죠? 매출 총이익률 2025년도 1분기 가이던스가 57에서 59%, 영업이익률 가이던스는 46.5에서 48.5. 야, 이거 말이 안 되죠. 100원 팔아가지고 반을 남겨먹는 영업이익률입니다. 자, 어쨌든 가이던스가 이 정도로 수정되었다. 뒤로 가겠습니다. 수정하지 않았다. 자, 일본의 특징입니다. 오늘 닌텐도가 좋은데 최근에 엄청 좋아요. 1월 달부터 갑자기 로켓포를 쏘아 올리면서 가고 있죠. 자, 애플의 아이폰에 뭐 SE가 지금 출시된다 뭐 얘기가 있는데, 자, 닌텐도도 나옵니다. 자, 닌텐도는 아예 못을 박았어요. 닌텐도 홈페이지. 닌텐도 스위치2가 2025년도 4월 2일 날 신규 기기가 출시가 됩니다. 자, 닌텐도의 가장 큰 장점은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가 다 있다는 것이죠. 닌텐도 기기를 샀는데 거기서 게임할 수 있는 동물의 수, 마리오 이런 것들 너무 많기 때문에 하드웨어를 사든 소프트웨어를 사든 서로 계속해서 보완해 주는 거죠. 마리오를 하고 싶어서 기계를 사고, 그렇죠? 기계를 샀는데 하고 싶은 CD를 사려고 그걸 또 다른 CD를 사고, 계속 이런 보완 관계 굉장히 좋습니다. 자, 닌텐도 2월 달 들어서 폭등하고 있습니다. 제 뒤로 가겠습니다. 자, 대만의 시가총액 2위인 홍하이 프리시전입니다. 야, 애플 관련주로 지금 SE의 후속 모델 출시 얘기가 나오면서 21선을 돌파했어요. 자, 유출되었죠. SE4 이미지가. 이게 어디서 이런 게 유출됐냐면 그 팁스터들이라고 하잖아요. 팁스터들. 대만의 그 거밍치라고 연구원 그 사람도 있는데 그 사람은 조금 요즘에 이 인지도가 떨어졌어요. 거기서 팁스터 순위를 매기는데 그거 뭘로 매기냐면은 어떻게 유출을 잘해가지고 맞추느냐. 이게 사실은 불법인데 그런 얘기도 있어요. 일부러 그 사람한테 정보를 흘려가지고 뭐 업체가 한다는 음모론도 있고 해요. 근데 이거는 어디서 나온 거냐면 케이스 제조사에서. 그렇죠. 이런 경우도 있겠죠. 케이스를 만들 거 아니에요. 거기에 맞는 케이스. 그러면은 그 케이스 제조사들은 그 정보를 이미 알았을 거 아니에요. 안 그러면은 거기에 맞는 케이스를 만들 수가 없으니까. 케이스 제조사에서 이 투명 젤리 케이스를 만들었는데 거기서 보고 이거 보고 대충 알 수 있잖아. 홀이 어디 박혀 있나. 이걸 보고 여기 이렇게 생겼겠네? 이게 유출된 거예요, 지금. 그래서 아이폰 SE4 이미지가 유출된 지금 사진이고요. 폭스콘은 여기 보시다시피 이 지금 아이폰의 위탁 생산업체 폭스콘으로 알려진 요 전자제품 위탁 전문 회사인데 그거의 모회사기 때문에 홍하이 프리시전의 21선 돌파는 요 지금 아이폰 SE4가 곧 출시될 거라는 기대감. 이런 것이 작용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뒤로 가겠습니다.
자, 우리나라는 오늘 제일 많이 오르는 게 양자양어, 양자컴퓨터이고 두 번째는 미용기기, 세 번째는 유리기판입니다. 자, 미용기기를 봤더니 레이저 옵텍이라는 회사가 상한가를 갔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익히 아는 것들, 파마 리서치, 비올, 휴젤, 그리고 최근에 상장한 아스테라시스, 메디톡스, 휴메딕스, 제테마, 클래시스 뭐 다 있네요. 그렇죠? 슈링크를 만드는 회사부터 보톡스 필러 회사, 그리고 리쥬란 힐러 회사, 집에서 하는 미용기기 업체 싹 다 나오네요. 레이저 기기 뭐 다 있습니다. 자, 뒤로 가보겠습니다. 오늘도 상한가를 간 걸 한번 봐줘야겠죠. 자, 레이저 옵텍입니다. 자, 레이저 옵텍은 레이저. 우리가 루트로닉이라는 레이저의 대명사 회사가 있었는데 사모펀드가 와서 상장 폐지시키고 나가버렸잖아요. 오스템 임플란트도 그렇고 자꾸 사모펀드가 와갖고 다 데리고 나가버려요. 걔네들은 그게 마음이 편하거든요. 이 시장에 있으면은 뭐가 안 좋냐면 맨날 공시해야 되고 시장의 그 투자들의 눈치 봐야 되고, 근데 상장 폐지시키고 나가면은 공시 의무가 없기 때문에 자기 마음대로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빨리 성장시켜서 비싸게 팔려고 사모펀드에서. 그래서 자꾸 상장 폐지하고 나가는 거예요. 근데 어쨌든 레이저 그 대명사인 루트로닉이 나간 빈자리를 채워주는 레이저 옵텍. 세계 최초의 3파장 레이저 시스템 헬리오스 785 미국 FDA 승인 완료 소식이 2월 11일 날 뉴스에 지금 나왔습니다. 보니까 뭐 트리플 파장과 피코와 나노라는 게 한 플랫폼에 탑재되어 있어가지고 레이저로 인한 부작용을 뭐 최소화한다. 이런 건데 이미 지금 피부과 그 성형외과 이거 검색해 보시면 헬리오스 검색해 보시면은 의사분이 시술하는 장면이 있거든요. 약간 커다란 그 로켓 볼펜만한 거 들고 피부에다가 막 이렇게 해요. 레이저로. 그건데 오늘 상한가를 갔습니다. 근데 지금 보시면은 상장된 지가 얼마 안 됐거든요. 상장된 지가 얼마 안 되고 항상 상장 때 우리는 공모가 거품. 그래서 쭉 내려오다가 지난달부터 이제 갑자기 밑바닥을 지금 올라오기 시작합니다. 거래량이 뭐 크진 않는데 여기에 비해서 거래량이 빵빵빵 뭔가 터지면서 올라오고 있죠. 그래서 이번 달에 일단 벌써 31.65% 상승을 하고 있다. 자, 어쨌든 간에 지금 레이저의 대명사 루트로닉이 나갔기 때문에 좀 아쉬운, 예를 들어 오스테 임플란트가 나가버렸잖아요. 그랬더니 이제 저기 오스테오닉이라는 정형외과 임플란트 회사 이런 것들이 또 가고 이러잖아요. 그래서 지금 레이저 옵텍도 레이저 미용기기로 FDA 승인을 받았고 피부과 성형외과에서 많이 시술이 되기 시작하는 미용 의료기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K 미용 의료기기의 어떤 이 스펙트럼 안에 들어와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의 한 주 매드평입니다. 레이저 옵텍 맞으면 오빵 강남스타일 소리 듣는다. 대담한 대담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삼성전자를 전격 분석해 드리려고 합니다. 삼성전자 하나만 가지고도 스마트폰, 반도체, 소재 부품 산업의 이모저모를 잘 알 수 있거든요. 자, 오늘 이 시간은요, 김장열 유니스토리 자산운용 투자전략본부장과 함께하겠습니다. 본부장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일단 메모리 반도체 쪽 좀 살펴봐야 되는데 회복 조짐일까? 이게 또 투자자들한테 많은 관심이잖아요. 그렇죠. 이제 설 연휴 끝나고 낸드 가격 인상이 시작됐다라는 좋은 이슈들이 좀 하나둘씩 네, 나오는데 맞습니다. 이거가 진짜인지 좀 알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그 팩트 자체는 디지타임즈라는 그 대만의 예. 그 로컬 미디어에서 나온 건데요. 일단 우리 연휴 때 춘절, 우리들은 설이죠. 그 당시에 아마도 휴대폰 업체들 중에서 또는 휴대폰 업체들 중에 재고가 좀 주니까 유통 채널이 있을 거 아닙니까? 휴대폰에 쓰이는 제품 중에서 아마 낸드라는 제품이 가장 취약했는데 네. 낸드라는 제품 유통하는 쪽에서 이게 수요가, 그러니까 좀 재고가 좀 감소한 것 같다 이런 얘기예요. 네. 핵심적인 거는 일단 낸드 업체들이 삼성전자하고 하이닉스하고 그다음에 마이크론하고 키옥시아 이 정도가 있는데요. 아무래도 좀
이익률이 D램보다는 뭐 3분의 1, 4분의 1, 또 어떤 업체에 따라서는 거의 BEP 수준이기 때문에 계속 가격이 떨어지니까 걱정하고 있었는데 감산을 좀 했거든요. 네. 그 여파도 있어서 결국은 중국 업체들의 그 유통 채널의 재고가 좀 조정이 됐다 그런 얘기고, 그래서 한 업체를 얘기했는데 파이썬이라는 회사가 있어요. 그 SSD, 그 Solid State Drive, SSD의 모듈 거기 컨트롤러 만드는 회사인데, 그 회사가 그 춘절 이후에 자기네들 고객들한테 우리 가격을 좀 10% 정도 올려야 될 것 같아요.라고 통보를 했다. 여기까지가 기사의 내용입니다. 거기서 촉발된 이슈이거든요. 그렇죠. 예. 예, 어제 오전부터 계속 나왔던 얘기인 것 같은데 이렇게 되면 어쨌든 가격이 지금 전반적으로는 낸드 가격이 1분기까지는 분명히 빠지고 2분기도 어느 정도 더 빠지고 하반기 개선된다 이런 개념이었는데 생각보다 감산 내지는 그다음에 재고 조정에 따른 가격 하락이 일찍 멈출 수도 있다. 네. 이게 맞다면은 가장 규모가 큰 낸드에서 마켓쇼가 가장 큰 업체가 삼성전자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하이닉스 있고 여태까지는 삼성전자에 대해서 워낙 억누르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바로 긍정적으로 반응했다. 다른 뉴스도 있는데 이것이 가장 큰 뉴스 중에 하나가 아닌가 이렇게 싶고요. 그 왜 그 재고가 줄었을까? 중국에서 이구 환신, 중국이 네. 경제가 안 좋으니까 가전제품 사고 휴대폰 사면은 가격의 15%까지 상한선이 있습니다만은 보조금을 주는 거를 올해 초부터 시작했거든요. 근데 그 효과가 있는 것 같아요. 아, 보조금 효과가요? 예. 그래서 그 효과가 낸드 가장 안 좋은 휴대폰 같은 쪽에 했기 때문에 이것이 계속 확인이 되면은 삼성전자한테는 그 정도의 효과는 분명히 긍정적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확실히 도움이 줄 호재로 작용하면서 삼성전자 최근 반등에도 힘을 실어줄 수 있는 일부 그렇죠. 요소였고 네. 앞으로 이제 계속 이어질까요, 이거는? 어떻게 일단은 보세요? 예. 그 가격이 계속 내려가면은 감산은 계속할 가능성이 있어요. 아, 이게 그래요? 작용 반작용 아. 법칙이기 때문에 수요가 안 좋아, 계속 안 좋아, 우리 그러면 적자 보고 팔까? 후발 업체, 키옥시나 마이크론부터 감산 내지는 새롭게 들어가는 웨이퍼 팁을 줄여. 그러면 그거를 플레이하고 있는 유통 채널에서도 어느 눈치 보다가 우리도 재고가 주는데 가격을 계속 압력할 수가 있을까 생각이 들겠죠. 네. 그렇게 정황이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기대를 가질 법하죠. 예.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삼성과 SK 하이닉스 등의 이제 주요 전략을 보면은 사실 낸드 등 일부 제품을 감산을 하고 오히려 고부가 가치 쪽, HBM 그렇습니다. 쪽 늘리려고 하는 흐름들은 올해도 이어지지 않을까라는 예상은 우리가 시나리오상 할 수는 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예, 요건 또 어떻게 보시나요? 일단 뭐 연초부터 계속 나온 건데 지난주까지 이제 모든 대부분 빅테크 업체들이 실적을 발표하지 않았습니까? 그 중간에 스타게이트라고 오픈웨이까지, 그리고 어저께는 또 프랑스의 그 마크롱 대통령이 아마 이번 주에 무슨 그 AI 무슨 서밋이 있나 봐요. 근데 그거 앞두고 발표를 했어요. 우리도 미국의 스타게이트 같은 걸 하겠다. 네, 프랑스판으로. 그렇죠, 프랑스판. 예. 그래서 뭐 그 헤지 펀드, 큰 그 자산운용사 포함해서 그다음에 UAE 펀드 이렇게 모은다 하더라고요. 그 규모가 또 한 1,100억 불 돼요. 그러니까 스타게이트 정도는 5천억 불은 아니지만 먹지 않고 이렇게 그 투자의 러시가 계속 이어지고 있는 겁니다. 마이크로소프트, 뭐 메타, 알파벳, 아마존, 스타게이트, 그다음에 프랑스의 스타게이트. 그 얘기 뭐냐? 딥시크 때문에 촉발된 초경량 제품에 대한 수요는 수요대로 크고 있는 거고 하이엔드, 하이퍼스케일 데이터 센터의 투자는 당분간 계속 세다라는 걸 보여주는 거기 때문에 하이닉스가 어저께 삼성전자 대비 적게 갔습니다만은 더 이상 빠지지는 않죠. 그리고 오늘도 미국장에서 아까 말씀하신 것 같은데 오늘 미국장이 상당히 좋습니다. 상당히 좋습니다. 질적으로 뭐냐면은 보통 한 무리가 올라가면은 다른 게 빠지거든요. 그러니까 소프트웨어가 올라가면 하드웨어가 빠지고 하드웨어에서 뭐 마이크론이 엔비디아가 내려가면은 뭐 다른 게 올라가 이러는데 다 올랐어요. 그 이유는 뭐라고 보세요? 그러니까 이제 전반적인 수요 자체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보는 거예요. 네. 그리고 그 다음에 관세 이슈에 대해서 미국은 무풍지대야. 우리가 손해 볼 거 없어. 네네네. 딴 나라가 힘들지. 네. 이런 생각이 들면서 사들여 가는데 엔비디아도 올랐죠. 엔비디아는 GPU인데 그 다음에 에이직은 조금 약간 경쟁하는 거잖아요. 에이직은 브로드컴도 올랐고 브로드컴이 더 올랐어요. 그리고 뭐 마이크론도 오르고 그리고 그렇게 되면 하드웨어가 오른 거 같잖아요. 소프트웨어 다 올랐습니다. 아까 말한 팔란티어, 오라클. 그러니까 소프트웨어, 하드웨어가 다 오르는 아주 질적으로 좋은 겁니다. 겉으로는 1%지만 상당히 좋은 거고요. 근데 한국은 뭐 다른 나라나 오늘 일본 쉽니다만 대만 같은 경우는 하드웨어 중심이잖아요. 아무래도 그러니까 시총이 그 정도니까 미국만큼 못 가는 거죠.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는 수요 자체는 지속 성장 추세다. 당분간 저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다음 분기 실적 나올 때까지는 그럴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그럼 본부장님, 우리가 설 연휴 때 사실 딥시크발 그때 시장은 뭐 우리가 쉬니까 요동치지 않았지만 그 이후에 일정 부분 반영이 됐지만 중국의 딥시크발 그 충격은 네. 사실상 지금 와서 보면은 네. 전체 AI의 생태계의 영향을 확장시키는 요소가 되긴 한 거네요. 그렇게 된다고 보는 거고 예, 주가는 어저께 많이 올랐습니다만 네. 엔비디아만 원래대로 못 간 거예요. 그러니까 브로드컴은 원래대로 갔고 예. TSMC는 변함없고 예, 마이크론도 빠지지 않았고 그래서 엔비디아의 국한된 수혜가 좀 스프레드 된다. 이렇게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네, 뭐 가격 경쟁력, 개발 기술 비용 낮아진다라는 부분에서 긍정적인 측면을 가져가는 부분도 있고, 그리고 한쪽에서는 미국 빅테크가 여전히 대규모로 우리는 투자하는 걸 밀어붙일 거야 이렇게 가잖아요. 네, 맞습니다. 네, 상당 부분 그 기업도 어마어마한 액수의 달러로 투자할 것으로 예상이 그러니까 되고. 그 빅테크 예. 업체의 주가에 대한 밸류에이션은 계속 논란이 돼요. 지금 막 투자하는데 예. 투자가 많이 늘어나니까 얘네들이 ROE가 금방 안 나오잖아요. 예. 그 불안감을 갖고는 가죠. 미국 장이 22배, 23배라는 PER이 거꾸로 22배를 22분의 1을 하면은 얼마인지 아세요? 네네네네. 한 4.5%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주가 수익률이 4.5%밖에 안 나온다는 거예요. 근데 미국의 국채 수익률이 4.5잖아요. 그럼 주식 투자할 필요 있어? 라는 생각을 갖고 계속 미국 장을 보기 때문에 네. 그게 미국 시장의 어려운 점이긴 하죠. 단기적으로. 근데 그걸 수혜를 받는 소프트웨어, 하드웨어 중심의 수혜주는 오히려 더 스프레드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결과적으로 긍정적인 측면을 미치고 있는 현재의 모습을 네. 보고 계십니다. 예, 반도체 영역에서 그렇다라는 부분 좀 말씀드리고요. 앞으로 AI 시대는 올해도 그렇고 앞으로도 시대를 주도할 수 있는 강력한 힘이 있기 때문에 네. 지속적으로 봐야 될 것 같고요. 삼성전자 얘기해서 또 미래의 반도체라고 여겨지는 유리기판 네, 맞습니다.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삼성전자가 쏘아올린 공이네요. 유리기판 어떻게 좀 보십니까? 예. 이것도 유리기판 시장 자체를 촉진하는 효과가 있는 것 첫 번째. 두 번째, 하이닉스보다 삼성전자가 낫다고 할 때 네. 그건 뭐죠? 사실은 엔비디아의 콜이 안 나서 문제인 거지 예. 다양성으로는 삼성전자가 이 범위가 넓죠. 그렇죠. 종합 반도체니까. 그렇죠. 근데 유리기판도 뭡니까? 결국은 패키징이잖아요. 예. 하이닉스는 패키징을 스스로 하지 않거든요. 삼성 하이닉스가 GPU가 있고 하이닉스가 만드는 HBM이 있으면은 요거 연결시키는 요거 인터포즈 포함해서 이런 패키징은 TSMC한테 의존하는데 네. 삼성은 자기네가 할 수 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미 첫반에 HBM에서 조금 뒤졌잖아요. 그러니까 아예 기판을 실리콘이 아닌 유기기판이 아닌 유리기판으로 되는 시대. 처음 시작이 내년 말 내후년인데 만개하는 건 한 3, 4년 더 있는데요. 네네. 거기서 뭔가 선두까지는 아니더라도 우리가 확실히 리더십, 해자를 보여주겠다는 거죠. 그게 이제 삼성전자가 여기 HBM 있고 GPU 있고 연결시키는 인터포즈 있고 그다음에 기판 있고 이렇게 되는데 네. 인터포저 역할을 하는 거는 자기네가 만들고 어. 전반적인 패키징 하는 거는 삼성전기가 만들고 예. 뭐 이런 식입니다. 그래도 글라스 그룹사끼리 자체는 뭐 나눠서 하네요. 그렇죠. 네, 그거는. 그래서 네. 실질적으로 그 규모에 대비했을 때 임팩트는 삼성전기가 크죠. 네. 삼성전기가 그 효태를 받는 건데 삼성전자도 이 수혜를 받는 거기 때문에 긍정적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기술적으로는 조금 이슈가 있긴 합니다. 우리 뭐요? 보세요. 예. 구리 원래 구리를 구리. 증착시키거든요. 예. 구리하고 여기 유리하고 접착이 잘 안 될 것 같지 않아요? 그래서 네. 그 방법론적으로는 누가 그 기술을 뚫는가는 중요해요. 삼성은 지금 구리를 증착하기 전에 티타늄 먼저 합니다. 네. 티타늄을 얇게 하면은 구리보다 좀 10분의 1밖에 안 되는 얇은 거 하면은 이것이 접착력을 높여줘요. 이음새 역할을 하는 거네요. 일종의. 그렇죠. 예. 그런 것도 있고 어떤 데는 뭐 그거를 그 플라즈마 방식으로 증착한다는 방식도 있고 이런 기술적인 아마 논란 내지는 그거는 계속 와치해야 될 것 같은데 삼성이 그런 걸 보여줬다는 측면에서는 긍정적입니다. 그럼 구리랑 그 뭐라고 했죠? 그걸 티타늄을 연결해주는 기술력을 만들어내는 기업은 대박을 낼 수도 있겠네요. 그 삼성 전기가 하는 거죠. 예, 그거를 삼성전기가 하는 거고 그런 부분으로 선순환 작용을 할 것 같다. 네네. 이런 부분을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어쨌든 글라스 인터포저 네. 요거에 대한 장점도 일러주셨으니까 네. 챙겨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AI 수혜주 삼성그룹에서 뭐가 있을까 이렇게 또 네. 챙겨봐야 되는데 MLCC 시장도 눈여겨보더라고요. 네. 어떤 관전 포인트가 있을지 네. 삼성도 꽤 글로벌 순위에 이름을 올리고 있어요. 이쪽 시장에서는. 예. MLCC도 사실은 예. 작은 반도체인데 예. 이건 삼성 전기가 하고 있죠. 멀티 레이어 뒤에 커패시터 전화를 저장해서 필요할 때 꺼내는 거거든요. 이것이 휴대폰의 개수하고 네. 그다음에 서버에 들어가는 거하고
AI 서버하고 개수가 상당히 다르다고 합니다. 뭐 자동차에 쓰이는 것도 MLCC 어디나 산업의 쌀처럼 쓰이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 자막에도 전자산업의 쌀, 그렇죠. 맞습니다. 근데 1등은 일본의 무라타입니다. 무라타요. 네, 무라타가 대략적으로 한 40% 차지하고 있고 예. 삼성전기가 20%를 넘어서 2등 정도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AI 시대가 되니까 일반 서버가 아니고 AI 서버가 늘면은 일본 서버보다 8배 정도 이 MLCC가 많이 사용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AI 서버가 좀 본격화되니까 예. 그러면 이제 삼성전기가 주가 많이 내려앉았는데 아까 앞전에 뭐라 그랬죠? 유리기판을 패키징하는 것도 네. 2-3년 뒤에 대비해서 하고 있고 MLCC도 하고 있으니까 삼성전기의 단점은 밸류가 싸지는 않거든요. 아. 근데 최근에 이런 그 성장 동력을 봤을 때는 과거 대비했을 때 비싸지도 않은 거예요. 이 주식은 PER은 보통 15배, 20배 되는데 그렇게 높지가 않다 보니까 이거 너무 좀 소외된 거 아니야? 이런 성장 스토리 대비했을 때 이렇게 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최근에도 유리기판 잘 갔네요. MLCC. 최근에 올랐습니다. 최근에 한두 달 사이에 한 20% 정도 올랐죠. 네. 뭐 MLCC 유리기판 최근 그 AI 관련해 가지고 지속적으로 부각되고 있는 섹터인데 네. 이쪽에서 시장 주도권을 좀 가져가는 것 같아서 그러니까 단기 실적에 대해서 네, 좀 신경 썼던 게 예. MLCC는 원래 있는데 AI 서버용에 들어가는 건 적을 거 아니에요. 유리기판은 아직 안 나오고 미래잖아요. 네. 근데 이회 삼성전기의 가장 큰 거는 실질적인 실적은요. 그 MLCC에서 휴대폰에 들어가는 거예요. 휴대폰에요? 근데 휴대폰이 안 좋았잖아요. 예. 특히 중국 업체들한테. 예. 근데 요즘에 휴대폰이 갑자기 재고가 좀 준다 그러면은 실적도 개선될 수 있는데 이게 성장처럼 붙으면은 주가가 미리 땡길 수 있는 거죠. 그런 네. 스토리가 최근에 반영되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제 스마트폰 건드려 주셔서 네, 같이. 삼성전자도 네. 스마트폰 얘기를 안 할 수가 없고 애플과 또 대결 구도를 갖고 있기 때문에 맞습니다. 요 얘기를 좀 남은 시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갤럭시 S25가 지난 7일에 출시가 됐는데 의외로 인기가 또 많은가 봐요. 그러게 말입니다. 국내 사전 판매량이 역대 최고를 기록을 했다라는 네네. 점인데 좀 의미 있어요, 요거는. 의미 네, 있습니다. 데이터는. 네. 예, 예. 일단 뭐 지난 구정 직전에 네. 1월 24일부터인가 해서 2월 3일까지 한 10하루 동안 사전 예약을 받았다 합니다. 데이터는 고까지 나와 있는데 130만 대가 팔렸다는데 이게 그전 모델 작년에 이맘때 나오는 것보다는 한 7% 더 나온 거예요. 잘 판고 네, 있는 거네요. 잘 팔린 네, 거죠. 네, 네, 네. 그리고 그게 잘 팔리고 하니까 이 물량이 부족해갖고 물량도 예약하고 부족하대요? 뭐 출하하고 하는 걸 더 네, 연장했다는데 어쨌든 중요한 건 뭐냐면은 그러다 보니까 글로벌리 예상했던 것이 당초에 애널리스트들이 3,500만 대, 3,700만 대 정도였었어요. 네. 근데 이번에 최력에 나온 예측이 4천만 대. 4천만 대까지요. 그러면 작년 동기 그 S24보다는 네. 약 10%. 이게 또 중요한 게 삼성전자 물론 이것이 마진이 그대로 높을 거냐가 중요한 게 이렇게 스펙이 좋아지고 AI 들어갔는데 단가를 올리지 않았어요. 그 안 팔릴까 봐. 그러니까 마진을 그러니까 약간 가격 압력을 흡수한 거거든요. 네네네. 근데 물량이 잘 팔렸단 말이에요. 네. 팔리고 있다 그러면은 1분기 삼성전자 실적이 별로 안 좋다는 얘기를 저번에 말씀드렸죠. 지난 4, 4분기에 6조 5천억도 안 좋았는데 1분기 예측이 지금 애널리스트들이 평균 5조 정도거든요. 네네. 근데 5조의 60% 이상이 뭔지 아세요? 휴대폰이에요. 근데 휴대폰이 달 나오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1분기 실적에. 그럼 앞으로 직원들은 또 이쪽 섹터는 인센티브를 빵빵하게 받을 가능성도 있네요. 잘 그게 되면. 계속 이어져야 되겠죠. 네? 계속 이어져야 개선이 돼요. 지속돼야 계속 된다. 지속. 예, 1분기가 예, 좋은 거 예. 맞는데 예. 2분기 약간 내려가거든요. 아. 그러다가 이제 그 폴더블 폰이 3분기나 3분기 올라가고. 근데 1분기 실적에 대한 전망에서 휴대폰은 괜찮은 거예요. 예. 그래서 되는데 이게 또 중요한 건 젊은이들이 또 AI를 좋아해서 예. AI를 구독하는 한 달에 57,000원이가 내면은 이제 하거든요. 그런 정도로 해서 하는데 AI 구독하는 사람들이 5명 중에 1명이다. 이런 거 봤을 때는 삼성전자 실질적인 1분기 실적이 4조 5천원까지 내려가 있는데 요것에 대해서 더 내려가지는 않고 오히려 약간 반등할까? 이렇게 기대를 약간 가져보는 거죠. 여기까지가 삼성전자 갤럭시 S25에 대한 네. 이야기였습니다. 이제 이게 애플과 좀 비교를 해봐야 되는데 네. 이게 보급형 폰이 있어요. 네. 그러니까 아이폰 SE4를 출시한다고 하는데 아니 왜 보급폰 네. 그 저렴한 거 있잖아요. 네, 맞습니다. 기능은 또 괜찮으면서 가성비 폰 그거 왜 말씀드리냐면
여기에 이제 AI 기능을 탑재를 한다는 거예요. 네네. 그러면서 AI 스마트폰 경쟁이 본격화되나라고 그렇죠. 조금만 찾아보시면 기사에서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러면서 삼성전자가 애플 구도를 얘기하고 있는데 음. 어떻게 보세요? 네. 저는 이걸 구도라기보다는 네. 시너지라고 하고 싶어요. 서로의 시너지? 네, 어차피 온 디바이스 스마트폰에서 AI가 예, 아직 확대되기 예. 아주 초입이거든요. 예. 근데 삼성 혼자 어떻게 끌어갈 수도 없고 애플도 혼자 끌어갈 수도 없고 일리딩이 합작은 아니지만 예. 각각 어필을 AI로 어필해서 휴대폰 시장이 이렇게 되면은 거기 들어가는 반도체 수요가 아, 좋아지는 게 삼성한테 더 큰 이슈가 되고 아. 그러면 거기에 그 흐름에 따라서 반도체도 좀 더 개발이나 대응을 잘할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저희가 약간 희망 섞여서 온디바이스 AI를 확대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는 거죠. 애플도 어쨌든 자기는 반도체 만들지 않지만 확대가 되는 게 중요하거든요. 그 어디보다 중국보다도. 중국도 나중에 따라오겠죠. 그래서 온디바이스 AI를 촉진시키는 어떤 그 촉매제 어떤 그런 흐름이 되기를 바랍니다. 네. 그러니까 뭐 학교에서도 1등, 2등이 네. 예, 서로 경쟁을 하지만 네네. 그 둘이 또 질적으로 성장하면 네네. 전체가 좋아지는 학습 것처럼 학급 평균 올라가죠. 평균 그런 점수가. 거를 네. 예, 막강한 힘이 여기 있고 온디바이스 AI 그 수혜주 이런 부분으로 네. 또 시장이 먹을거리도 있기 때문에 좀 잘 살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어제 삼성전자가요 외국인과 기관의 쌍끌이 매수가 들어왔고 최근 보니까 기관의 매수가 좀 붙어주고 있고 맞습니다. 오늘도 외국인과 기관의 양 매수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저희 제목에 반등 랠리 시작되나 네네. 이렇게 썼잖아요. 네. 가능하다고 보세요? 부활 예. 퀘스천 마크냐 느낌표냐. 예. 그러면 부활까지는 뭐라고 3세판인데 이번에 돼야지. 3세판이 뭐냐? 꽤 오랫동안 지금 자사주가 했잖아요. 자사주가 첫 번째 나온 3조가 네. 이번 주 내일 정도 끝나면 100% 거의 다 됩니다. 어제 기준으로 98.4% 그게 내일 1차 자사주 매입이요. 1차. 네. 네. 그건 소각하게 돼 있죠. 예. 그게 이제 오늘 내일 끝날 거고 예. 그러면 2차, 3차 하는 걸 어떻게 할 것인지 계획을 발표하는 이 시점인데 네. 이 시점에 어저께 나온 것처럼 아까 낸드 삼성전자에 낸드? 대한 삼성전자에 대한 스토리는 예, 뭐냐면은 가장 큰 거는 엔비디아 향 HBM 콜 예. 아직 안 났죠? 예. 언제 날지 모르죠? 콜테스트 통과해서 납품하는 거. 네, 그거 되면 예. 앞자리가 확실히 바뀝니다. 6, 7로 이제 네네. 봐야죠. 그거 빼고 아직 안 예, 되고 예. 있고 TSMC하고 경쟁할 수 있는 파운더리에서 사운드리. 예. 확실히 뒤져 있는데 저 멀리 far distant second인데 혹시 기미가 있을까? 수위를 예, 줘야 되거든요. 예, 예, 예. 근데 요건 약간 애매한 게 기사가 나왔어요. 2나노 있잖아요. 예. 2나노 수위를 30%를 했다는 기사가 나왔는데 예. 그걸 긴가 민가해요. 그러니까 요 두 가지 파운더리하고 HBM, 엔비디아 코는 아직은 제외놓고 근데 어쨌든 맞춤형 반도체에 대한 니즈가 많이 네. 있으면 그러니까 먹거리가 생기겠죠. 요 가장 큰 거 예, 빼놓고도 주가가 올라갈 수 있는 게 있는 게 세 아. 가지입니다. 네. 레거시. 레거시 전통 반도체 쪽. 지금 낸드 포함해서 네. 일반 서버 휴대폰. 근데 아까 중국의 이구환식 어쩌고 보조공에서 하면은 이제 되잖아요. 그래서 레거시에 대한 게 어저께 조짐이 나왔는데 계속 확인되는 거. 두 번째 뭐죠? HBM. 근데 GPU, 엔비디아용 말고 브로드컴 포함해서 에이징용의 시장이 빨리 커지는데 네네네. 거기에서는 하이닉스보다 뒤처지지는 않지 않겠냐 이런 기대가 늘어났어요. 최근 네네. 일주일 사이에. 그 두 가지. 세 번째는 아까 스마트폰 갤럭시 S25 네. 이런 거 합친 효과가 있는 거죠. H 반도체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이거는 약간 반도체로 말하면 스페셜리스트 스페셜리스트, 얘기인 거죠. 맞습니다. 예, 저 같은 특정 사람. 부분에서 잘하시는 김장현 본부장님 같은 네. 분은 이제 에이직 반도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약간 여담으로 나온 얘기는 네. 하이닉스가 어차피 예. HBM에서 캐파를 무구막지하게 해가지고 삼성하고 뭐 경쟁하던 개념이 아니고 혹시 삼성전자가 하이닉스가 하이엔드 쪽은 중심으로 하되 약간 중저가까지 캐파를 너무 지나치게 안 하고 적당하게 프로덕트 믹스를 하이엔드 쪽으로 하면은 약간 삼성전자가 룸이 생길 수 있잖아요. 아, 그래요? 그런 얘기도 약간 루머에 나오고 있어요. 이게 맞다 그러면 삼성전자가 하이닉스의 어떤 전략적 선택의 수혜를 받을 수도 있다. 이런 기대까지 해서 어저께 많이 올랐는데 어저께는 외국인이 많이 산 건 아닌데 기관이 많이 사는데 최근부터요? 조금 아쉬운 건 어저께 금융기관이 많이 샀거든요. 그 금융기관이 약간 단기 플레이가 물량이 있어서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번 기회에 57,000원, 58,000원 지금 한 두 번 트라이를 했다가 다 실패했거든요. 한 2, 3일 오르고 나흘째 내려갔어요. 네. 그래서 오늘 이번 주에 이게 57,000원, 58,000원을 뚫으면은 그러면 목표로 할 수 있는 거는 설레발일 수 있습니다만 61,000원까지 한번 볼까라고 생각하는데 61,000원의 PER로 14배, PBR로 1.0배이기 때문에
그 수급을 뚫으면 그렇게 갈 수 있고 이번에 3세 판에서 5만 7천 원, 8천 원 못 뚫으면은 다시 5만 원 초반 중반에서 계속 한두 달 더 갈 수도 있어요. 그렇게 바뀌기를 바람하지 않습니다. 하도 못하니까 요즘에 관심 밖에 있었던 삼성전자인데 삼성전자 이야기는 뭐 이걸로 1시간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찌됐건 이재용 회장 리스크, 오너 리스크가 일단 사법 리스크에 벗어난 이후에 이제 자사주 매입도 2차 매입에 대한 그런 계획안이 발표될 것으로 보이니까 이 부분도 잘 참고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주가 반등의 랠리 시작점일지 여러분도 잘 보시고요. 오늘 대담한 대담 김장렬 유니스토리 자산운용 투자전략본부장과 함께 말씀 들어봤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시장에서 주식 투자 말고도 또 우리가 돈을 벌 곳은 여기저기서 계속 발굴하고 찾아내야 되겠죠. 최근에 금 가격이 계속 올라가고 있는데 오늘은 그래서 금 가격 어느 정도까지 올라갈지도 중요하지만 금 투자를 어떻게 하는지 방법론을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 가격 계속 올라간다고 뭐 전망들도 하고 분석들을 하는데 그럼 도대체 투자를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를 알려주는 사람들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한번 준비해봤습니다. 자, 금 가격 오늘 새벽에도 또 새 사상 최고치를 기록을 했습니다. 2,934달러까지 이 금 선물, 국제 금 선물이 올라왔는데 뭐 3,000달러 넘어간다 이야기 계속 나오고 있는데 보시죠. 실망감 없이 그냥 금 가격은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식 투자도 좋겠지만 안정적으로 한쪽에 수익을 계속 안정적으로 창출할 수 있는 금의 일정 부분을 투자하는 것은 분명히 필요한 전략이다라는 게 이제 시장의 그런 중론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렇게 금 가격 앞으로도 더 올라갈 것 같은데 그러면 금 투자를 어떻게 해야 되냐는 거죠. 금 관련 주식을 사야 되는 건지 아니면 뭐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는데요. 골드바, 그냥 진짜 현물을 사는 겁니다. 여러 아시죠? 이렇게 생긴 골드바를 사는 건데 이거는 뭐 실물을 보유해서 기분은 좋은데 문제는 부가세가 10%입니다. 그러니까 금 가격이 10%보다 더 올라가야 이 부가세를 제외하고 내가 수익을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여기에다가 수수료도 있고 뭐 금 거래소 길 가다가 보시면 아시죠? 그런 데서 사는 건데 금 거래소도 수수료를 또 매길 거 아니에요. 그들도 돈을 벌어야 되니까. 이런 것까지 따지면 금 가격이 더 기하급수적으로 올라야 실물은 수익을 볼 수 있다. 은행의 골드뱅킹도 있는데 이거는 0.01g 단위로 굉장히 소액 투자가 가능합니다. 그런데 수익을 내면 15.4%의 배당 소득세를 내야 됩니다. 이러니까 또 아쉽죠. 금 ETF나 금 펀드도 있는데 이것도 역시 15.4%의 배당 소득세를 내야 되고 여기에다가 선물을 추종하는 이 상품들이 많기 때문에 선물이면 이제 롤오버 이런 것들도 생각해야 되니까 금 가격에 따라서 바로바로 이 시세가 이어지지 않는다라는 약간의 불편함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금 투자의 가장 편하고 가장 수월한 방법은 무엇이냐? 주식처럼 금 투자할 수 있는 KRX 금 시장에 투자를 하시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 MTS 꺼내시고 스마트폰 꺼내셔서 MTS 바로 들어가 보시면은 이렇게 기타 시장에 금 현물 주문이라는 이 카테고리가 있습니다. 여기를 딱 클릭을 하면 이런 식으로 주식이랑 똑같이 금을 거래할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하는 거냐? 말씀드린 것처럼 증권사 MTS에 금 현물 계좌를 그 대신 개설을 해야 돼요. 근데 개설하는 거 뭐 3분이면요 뭐 만들 수 있습니다. 바로 계좌가 개설이 되고요. 1g 단위로 거래 가능합니다. 주식 한 주 사는 것처럼 1g당 보시는 것처럼 15만 원 정도의 지금 거래가 되고 있는데 한 주당 이렇게 1g씩 사시면 되고요. 실시간 시장 거래가, 주식 시장이랑 거래 시간 똑같습니다. 그리고 양도소득세, 가장 중요한 거. 양도소득세 면제되고요. 배당소득세 면제되고요. 금융소득 종합과세, 수익이 나도 비대상입니다. 소득에 포함이 안 된 완전 비과세이기 때문에 주식시장의 이 거래소에 약간의 수수료, 주식처럼 약간의 수수료만 내면 수익을 냈을 때 거의 다 세금을 내지 않게 된다는 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뭐 참고하셔야 될 것은 국제금 시세와 국내금 시세가 약간 차이가 있는 이런 것들만 잘 파악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렇게 금 거래를 MTS에서 하고 나서 이걸 실제로 골드바로 바꿀 수가 있어요. 한국예탁결제원에서 KRX 금시장 보관을 담당을 하는데 이렇게 내가 1g, 1g씩 모으면 어느 정도의 금이 쌓일 거 아닙니까? 그러면 100g 단위 아니면 1kg 단위로 요거를 현물로 인출을 가능합니다. 그 대신 현물 인출할 때는 비용이 조금 드는데 한 개당 2만 원의 비용을 내시면 되고요. 부가가치세, 그러니까 요거에 관련해서는 이 현물을 가질 때는 부가가치세를 내야 됩니다. 10% 정도 부가가치세를 내야 된다는 걸 아시면 되겠고, 증권사 지점에서 내가 신청을 하면 가서 금 골드바나 이렇게 금 카드 같은 거 있잖아요. 요거를 딱 실물로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MTS에서 금을 차곡차곡 적립해서 수익이 나서 내가 기분 좋아서 금바를 갖고 싶다 하시면 증권사에 신청하셔서 실제로 금 골드바를 수령하시는 그런 전략까지 한번 사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앵커 브리핑이었습니다. 네, 우리 시장은 그 트럼프 관세 공포에서 어느 정도 벗어나는 모습이고요. 오늘 반도체, 조선, 방산 강합니다. 호실적 종목 업종 잘 보십시오. 네, 자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내일 오전에 또 인사드리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